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포럼 창설을 축하드리고요. 특별히 민주주의랑 아시아 공동체랑 연결시켜가지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돼서 영광을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제 지금 이 포럼장이신가요? 아니면 막 소장님이신 우리 최태욱 교수님은 제가 평소에 우리나라에서 그 존경하는 몇 분 안 되는 정치학者중에 한 분이세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그 한국에서 이 학문을 한다는 것이 이게 주제가 시류에 따라서 바뀝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선생님들이 관심사가 많이 바뀌시거든요. 그런데 우리 최태욱 교수님은 그 무슨 특별히 이제 대의제 관련해가지고 비례대표 문제라든지 아니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그 아시아 공동체 문제라든지 그런 거를 정말 오랫동안 계속 하고 계시고 변함없이 매진하고 계셔서 그런 것을 정말 존경하고요. 또 그 유럽 통합의 경우에 그 장 모네라든지 로베르 슈만 같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아시아 쪽을 지역 통합 얘기를 본격적으로 할 기회는 없겠습니다만 지역 통합하고 관련해서 우리 아시아 쪽에서는 제가 보기엔 무엇보다도 지식인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있어서도 최태욱 교수님이 하실 역할이 많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러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전공이 민주주의하고 그다음 또 제 지도 교수님이 필립 시미터라고 하시는 교수님이신데요. 그분이 관심 있는 게 이제 세 가지 정도 되셨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코퍼라티즘이라고 우리 최장현 선생님이 많이 쓰셨는데 조합주의라고 번역이 되게 돼서 코퍼라티즘이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민주주의하고요. 그 다음에 그 지역 통합 그 세 개의 문제를 평생 동안 천착하신 선생님이신데 최장현 선생님은 이제 시카고에 계실 적에 시미터 교수님 잠깐 지도를 받으셨는데 코퍼러티즘 쪽으로 많이 이제 공부를 하셨었고요. 저는 이제 후기 스탠포드로 선생님이 오신 다음에 배운 세대인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민주주의하고 지역 통합 쪽하고 그런 쪽으로 공부를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강의의 내용을 한 서너 가지 정도로 묶어보려고 그러는데 하나는 아시아에서 민주주의 얘기를 먼저 하려고 해요. 아시아라는 걸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 아시아 민주주의의 현황이라고 할까요? 현재 상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거의 특징이라든지 영역이라든지 그런 부분 좀 얘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공동체 빌딩 문제하고 민주주의 연결시키는 그런 순서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전제를 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저는 이 강좌하잖아요. 강좌를 믿지 않아요. 강좌를 믿는 세대가 아니라 지금이 계몽의 시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대학이 저는 지금 이 모양의 대학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정보가 모자라지 않아요. 그리고 정보는 저보다도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훨씬 더 많이 갖고 계시고요. 제가 아무리 책을 많이 읽고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말씀드린다고 해도 정보의 양이나 심지어 정보의 질까지도 따라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과거처럼 어떤 무슨 어떤 사실을 단순히 발표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또는 그거에 기초해서 감히 말도 안 되는 예측을 해본다든지 그런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시대는 아닌 것 같고 여기에 상호학습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의 말씀을 들어서 제가 배우는 것도 있고 상호학습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더 좋은 표현은 공동 고민인 것 같아요. 공동 고민의 문제지 지금 누가 누구한테 강의를 하고 제가 여러분들도 책 두세 번 더 읽은 정도지 아무것도 더 아는 게 없어가지고요. 그런 거를 전제를 해야 될 것 같고 제가 오늘 여기서 하고자 하는 활동의 내용은 일단은 일정한 퍼스펙티브를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바라보는 관점이 여러분들이 평소에 생각하시는 걸 좀 다르게 생각하는 관점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퍼스펙티브를 드리고 그 다음에 좀 생각할 거리를 드리는 거죠. 프로보크를 해서 생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생각의 거리를 던져드리는 거 하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다면 조금 처방 비슷하게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좋겠다라는 거를 제 아주 주관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정도인 것이지 이게 무슨 일방적인 강좌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배우는 게 더 많길 바라고요. 일단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의 시작을 아시아니스트라는 것으로 시작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아시아의 현황을 알아야 우리가 민주주의하고 또 이제 지역 공동체하고 그거랑 연결을 시킬 수가 있는데요. 제가 속해 있는, 그다음에 우리 최태욱 교수님도 그쪽에 이제 분야, 정치
정치학의 하부 분야 중에서 비교 정치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비교 정치학자들을 이렇게 컴패러티비스트라고 그래요. 비교를 하니까. 비교를 한다는 게 정치 체제를 비교를 하기도 하고, 선거 과정을 비교를 하고, 정당을 비교를 하기도 하고, 뭐 헌정 체제를 비교를 하기도 하고, 다양한 정치의 현상을 나라들마다 비교하는 그게 이제 컴패러티비스트인데, 컴패러티비스트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역을 어느 지역에 포커스를 맞추냐에 따라서. 오늘 아시아니스트의 이제 다운표를 친 것은 뭐냐면요. 아시아니스트가 참 적어요. 거기서부터 출발하려고 해요. 그게 공동체에 대한 우리의 고민의 시작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유럽 연구하는 사람, 그러니까 지역을 봤을 적에 유럽이라는 지역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정치학 내에서 참 많아요. 또 여기 밑에 보시지 라틴 아메리카니스트들, 라틴 아메리카를 지역으로 연구하는 사람들도 꽤 많아요. 아주 많죠. 그 다음에 아프리카 지역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많고, 유럽은 심지어 서유럽이냐 동유럽 연구하는 사람 엄청 많고요. 동유럽이냐 아니면 남유럽이냐 남부 연구하는 사람들이냐, 여기에 따라서 이 세부적인 전공이 나뉘어질 정도로 전공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많은데 아시아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데 그거는 뭐 핑계를 댈 수 있는 게 뭐 언어가 너무 다양해서 그렇다, 문화가 너무 다양해서 그렇다. 뭐 유럽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시아를 연구하는, 아시아니까 뭐 한중일 연구하는 사람은 예전에 저는 뭐 크게 동의하지는 않지만 대가라 그러면 스칼라피노라든지 그런 뭐 냉전 시대 때 몇 학자들이 있긴 있었습니다만, 참 아시아를 전반적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거기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할 수 있고 또 이제 분석을 할 수 있을 만한 지역 연구자가 참 드물고, 지금 현재 아시아 연구의 수준은 나라 연구에 국한되어 있어요. 근데 나라 연구에 국한되어 있는데 이 중요한 이유는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냉전 시대 때 아시아의 지형이라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태국이나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나 일본이나 중국에 대해서 아는 바가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아는 바에 비해서 훨씬 적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가 뭐 행정학에서는 더욱 그게 심한데 정치학도 많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행정학은 비교라는 것이 한미 비교를 말하는 거고요. 한미 비교도 일반적으로 미국의 제도를 이거저거하게 좋으니까 도입하자. 그게 다예요. 세월호가 사건이 발생했으면 미국은 이렇게 하니까 이걸 도입하면 국가개조가 되겠다는 그런 류의 소위 벤치마킹 그 논의가 많은데, 그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유일한 사례라는 것은 미국이고요. 조금 더 더해가지고 조금 더 많이 아시는 분들은 유럽 정도 알고 그 정도였지, 우리가 아시아 내의 다른 국가에 대해서 아는 것이 그만큼 적고, 그것이 학계에 반영된 것이 아시아 지역 전문가가 지금도 태부족한 지금 현상에 처해 있는 것이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 민주주의를 좀 더 총괄적인 차원에서, 거시적인 차원에서 연구하는 학자들은 찾을 수가 없고요. 그거는 더 이제 근본적인 문제는 아시아 민주주의가 모양은 되게 제각각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어요. 제너럴라이즈 할 수 없기 때문에. 라틴 아메리카만 해도 어느 정도 흐름이나 패턴이 있고 제너럴라이즈 할 수 있는, 일반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다른 지역도 어느 정도 일반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참 아시아는 그게 힘들어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아무튼 이 냉전의 그 영향 내지는 유산으로 아시아 지역 전문가들이 적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유는 앞으로 아시아 지역 전문가들이 많이 나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아시아 나라들을 좀 비교를 하고, 그러려면 이제 언어도 많이 알아야 되고 문화도 알아야 되고 뭐 인류학적인 접근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많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아시아가 그럼 우리가 일단은 지역적인 지오그래피컬을 한 차원에서 정의를 해본다면, 쉽게 말씀을 드리면 동북아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또 동남아도 있고요. 남아시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수준은 요거를 전반적으로 굉장히 락하게, 물론 아시아에 다운표를 찍은 이유가, 코테이션 마크를 찍은 이유가, 아시아라는 말 자체도 questionable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시아가 뭐냐 도대체, 아시아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도 수십 시간 토론을 할 만한 거리가 있는 거지만, 아주 단순하게, 아주 무식하게 구분을 억지로 그냥 지리적으로 해본다면 이렇게 나눠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24개국 지금 뒤에 나오는 지표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그 경쟁을 살아남은 피곤한 세대이기 때문에 이게 등수 매기는 거 싫어하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등수 얘기는 좀 할 거예요. 아시아 나라들을 이렇게 민주주의 척도에 따라서 쫙 등수 세우는 두 가지 얘기를 하고, 그래서 민주주의가 도대체 아시아에서 현황이 어떤지를 좀 보기 위해서 일정하게 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질적인 내용적인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뒤에 보면 이제 이코노미스트라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주간지가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매긴 등수가 있고, 프리덤 하우스라고 또 많이 사용하는, 둘 다 이제 일정한 편향이 있죠. 편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사용한 지표를 보고서 아시아 국가들이 이렇게 순위를 매긴 그런 걸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 이코노미스트에서 그 다룬 나라들을 보면은 이게 지금
지금 약간은 이 민주주의의 질 수준하고 관련해서 이제 클러스터링을 한 것인데 한국하고 일본이 민주주의, 풀 디모크라시고요. 그 밑에 이제 중국, 미얀마, 라오스, 북한 여기가 이제 민주주의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한반도에 있는 두 정치 체제가 맨 위에 하나 있고 맨 아래 하나 있고 그런 셈이에요. 그다음에 중간에 우리가 알고 있듯이 뭐 여기서 지금 막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는 나라들이 꽤 많잖아요. 홍콩도 뭐 나라는 아니지만 홍콩이라든지 인도네시아도 아주 지금 큰 변화가 일어났죠. 지난번에 선거에서 아주 신진 우리 미국의 오바마와 비견되는 그런 분이 당선이 되셔가지고 또 태국은 요즘 우리나라 80년이나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쿠데타를 일으킨 장군이 지금 자기를 수상으로 지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80년, 81년 그 분위기로 가고 있는 지금 상황이고 지금 각 나라들마다 그래서 조금 뭐 얘기할 필요가 있겠지만 자세히는 얘기는 못 드리겠지만 굉장히 다른 상태고요. 지금 먼저 더 이코노미스트라는 그 잡지에서 거기서 구분한 그 유형에 따른다면은 완전한 민주주의가 있고 플로우, 그 결함이 있는 민주주의가 있고 혼합체제, 하이브리드가 있고 그 다음에 오토리테리언, 보통 정치체제를 정치학에서는 세 가지로 나누거든요. 정치체제를 폴리티컬 레짐이라고 하는 쪽에 그 민주주의가 있고요. 권위주의에서 말하는 권위주의 체제가 있고 그 다음에 전체주의 체제가 있는데 전체주의 체제는 사실상 현재는 다 소멸해버린 상태 별로 없기 때문에 이 권위주의 체제가 많이 있는 거고 권위주의 체제는 민주주의인데 민주주의 체제에 몇 가지 이제 완전한 건지 아니면 결함이 있는 건지 권위주의적인 요소가 상당히 섞여 있는 건지 권위주의 체제적인 요소가 아주 절대적인 다수인 건지 대다수인 건지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보면은 지금 아시아 지역만 보면은 완전한 민주주의 아까 말했듯이 두 나라 정도, 결함 있는 민주주의 10나라, 혼합체제 7나라, 권위주의 체제 5나라고요. 이게 분류 기준이 뭐냐면 여기서 여기 이 캐티고리에서 어느 정도 그 서구적인 바이어스가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어요.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그것이 사실은 중국에서 요즘 반론을 펴고 있는 민주주의에 대한 반론을 펴고 있는 것과 이제 복잡하게 엮여 들어가는데요. 분류 기준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기만 한다면은 선거 과정과 다원주의라든지 이 다원주의는 사회적 그 여러 가지 의견을 어떻게 이제 다원적으로 이제 수집하고 반영하느냐 그런 부분과 관련된 거고 펑셔닝 오브 가버넌먼트라고 해서 정부의 기능을 보는 부분 정치 참여, 선거를 포함해서 선거 말고 이제 정치 참여, 일반적인 정치 참여는 뭐 시위라든지 비통상적인 정치 참여를 포함하고 통상적인 정치 참여를 포함하는 브로드한 정치 참여고요. 정치 문화라든지 시민 자유. 그래서 이 네 가지로 나눈 거고 구체적인 이 지표에 대해서 얘기할 시간은 없을 것 같고 랭킹 한번 보시죠. 보시면은 지금 순위를 보시면은 여기 이제 각 다섯 가지 이제 분야가 있는 거 뒤에 이제 그 순위를 말씀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딱 이제 줄을 세워놨는데 일본부터 시작해서 북한까지 있는 거고 지금 완전한 민주주의가 일본하고 대한민국, 아시아에서 결함 있는 민주주의가 인도, 대만, 동티모르, 인도네시아, 몽골, 말레이시아, 홍콩, 필리핀, 파푸아뉴기니, 태국. 혼합체제가 싱가포르,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부탄, 네팔, 파키스탄, 캄보디아. 여기서 싱가포르하고 위에 인도가 나왔잖아요. 싱가포르하고 인도는 정치학에서 아주 클래식한 그 딜레마라고 그럴까, 파라독스라고 그럴까 그거예요. 싱가포르를 원하느냐, 인도를 원하느냐 그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아주 아주 와닿는 질문이에요. 우리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지금 길게 얘기할 시간은 뒤에 없겠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권위주의 체제, 과거의 권위주의 체제가 너무나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아있는 이 인구의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싱가포르이 뭔지 금방 알아요. 그 다음에 인도에 대해서는 꼭 그 의견이 긍정적이질 않아요. 권위주의의 긍정적인 측면을 기억하는 분들이 많고 민주주의가 반맥해주냐 하는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 특별히 그거는 왜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말씀드리냐면은 예컨대 동유럽이라든지 일부 국가들에서는 이게 과거의 권위주의 체제가 나쁜 기억하고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의 권위주의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별로 이렇게 부끄럽지 않은 그러나 별로 이렇게 문제가 안 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약간은 좀 정신분열적인 스키조프레닉한 그런 부분이 있어요. 민주주의에서 어떻게 평가할 건지 권위주의에서 어떻게 평가할 건지가 정파적으로 갈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도랑 싱가포르의 선택 상황이 한국의 경우에서는 굉장히 이게 큰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미국 사람한테 인도하고 싱가포르가 어디냐 당연히 인도죠. 그러니까 전혀 의문의 여지없이 인도지만 우리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걸 뒤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권위주의 체제의 경우에는 베트남, 중국, 미얀마, 라오스, 북한
미얀마 뭐 좀 이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지표 총 점수를 보면 이거 뭐 다시 뭐 랭킹을 매겨본 건데요. 쫙 이렇게 점수별로 이렇게 일본부터 북한까지 우리나라 저 위에 있잖아요. 우리 민주주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이 많지만 국제적인 랭킹은 거기에 대해서 후해요. 그러니까 뭐 지금 정권이 아니더라도 과거 정권도 그렇고 지금 정권도 그렇고 비교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은 대한민국이 지금 뭐 어쩌고저쩌고 민주주의가 얘기하는 것이 비교적인 관점에서는 사실은 좀 얘기하기가 좀 궁색한 측면이 없지 않아요. 구체적 과정을 본다면은 과정에서는 제가 뭐 이거 다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선거 과정 부분 하고 선거 과정에서는 지금 한 4위 정도 되잖아요. 4위. 그 다음에 이제 정부 기능 꽤 높아요. 정부 기능은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높은 이유가 우리가 발전 행정, 그 디벨롭먼트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라고 하는 그 전통이 강해요. 발전 행정이라는 것은 정치학적인 용어에서 말하는 발전 국가라는 말 들어보셔도 개발 국가. 그러니까 무슨 소리가 하니 행정이 경제 발전을 이끌고 갈 수 있다는 아주 모범 사례가 그거의 성공적인 사례가 우리나라라고 칭송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정부 기능 면에 있어서는 정부 기능 면이나 아니면 일반적인 발전 행정 면에 있어서 그것도 이제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그 도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 참여 부분은 왜 그런지 모르겠으나 굉장히 높아요. 이게 지표라는 것이 원래 항상 현실하고는 많이 저기 있잖아요. 우리가 정치 참여가 잘 되고 있나 봐요. 그래서 굉장히 1등이 1등. 북한 꼴등이고 이거야말로 정말 남북한이 양쪽으로 대척점에 서 있는 셈이고요. 정치 문화도 대한민국이 1등이라는데 이것도 지표가 왜 그런지 여러분들이 시정을 요구하시든지 저도 잘 납득하기 힘들어요. 시민 자유는 조금 현실 반영하는 것 같아요. 많이 낮아요. 필리핀보다는 낮아요. 대만보다는 낮고 인도보다 당연히 낮고 시민의 자유라는 것이 집회, 격사, 언론 한부터 비롯해서 다양한 자유를 말하는 것인데 그거는 상대적으로 지금 대단히 8점대예요. 8점대. 다른 9점대에서 뚝 떨어져 9.12에서 필리핀 다음에 뚝 떨어져서 8.53이 우리죠. 많이 떨어져서 시민 자유는 낮은 편이고요. 두 번째 지표로 소개해드릴 것은 약간 좀 리버티나 프리덤, 그러니까 프리덤하우스 말 그대로 프리덤하우스에서 보여주는 유형들인데 이거에 따르면 이제 자유국가가 아시아에서 5개, 부분 자유국이 12개, 비자유국 6개. 이게 합이 아까도 합이랑 꼭 맞지는 않아요. 23개가 24개가 아니고 조금 더 적은 편인데 그 풀이 달라서 이거는 정치적인 권리하고요. 선거권이라든지 그런 것을 포함한 선거권, 그다음에 피선거권을 포함해서 그다음 시민의 자유, 아까 말한 집회, 언론, 출판, 결사의 자유를 포함해서 그런 걸 중심으로 두 가지 차원에서 본 건데 거기에 따르면 자유국이 요 5나라고 부분 자유국들이 있고 비자유국이 있고 그러니까 아까 하이브리드하고 그다음에 그 플로우 디모크래시가 여기 중간에 좀 부분 자유국에 섞여 있는 뭐 크게 다르지는 않은 베트남이 좀 내려가고 예를 들어서 베트남이 여기에서 하이브리드에서 나프리로 내려가고 그런 정도까지 다른데요. 보면은 일본이 이제 제일 위고 그다음 북한이 맨 아래. 등수는 크게 등수나 이 전체적인 그림은 크게 다를 바가 없는데 이게 이제 기준이 다른데 지금 이 두 가지가 이걸 두 가지를 소개시켜드리는 이유는 이 두 가지가 현재 민주주의를 평가하고 민주주의를 어떤 순위를 매기든 민주주의 질을 측정하는데 아주 가장 대표적인 지표에서 소개를 드린 거고요. 이 그림이 흥미로운데 이건 지금 맨 아래 파란 거는 소위 자유국의 숫자를, 자유국의 비율을 말하는 거고요. 연도에 따라서 73년부터 14년. 그러니까 그냥 73년하고 2014년을 그냥 평면적으로 비교한다면 많이 늘은 거죠. 자유국의 숫자가, 자유국의 비율이 많이 늘은 것인데 또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은 피크가, 자유국의 피크가 여기 있잖아요. 여기가 지금 제일 많았었는데 2000년 무렵, 그러니까 글로벌 만일에 지구적인 이 민주화의 물결이 있었다면 그거의 피크가 적어도 아시아에서는 2000년 무렵이었던 것 같아요. 2000년 무렵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도 부분적으로 듣고 계시는 민주주의 후퇴가 뭐 몇 나라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노란 부분이 더 늘어나는 부분이지 빨간 부분은 지금 크게 늘어나진 않는 것 같아요. 늘어나지 않는데 노란 부분이 이제 이게 때로는 민주주의를 속했다가 아니면 노란 부분이 됐다가 이제 그런 부분적인 자유국이 늘어나냐 안 늘어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2000년을 피크해서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일종의 소강 상태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지역 차원에서 민주화의 물결의 소강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이제 전체적인 그림은 그러하고요. 아시아 민주주의의 제가 판단하기에 특징들을 몇 가지를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우선은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제가 만나봐도 아시아 어느 나라를 만나봐도요.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그 서구적인 의미의 데모크래트, 이 라지 D가 아니라 스몰 D, 민주주의자, 그러니까 아주 민주주의적인 자유평등, 솔리데리티 등의 그런 신념에 대해서 아주 내생적인 민주주의자를 찾기가 아시아에서 참 힘들어요. 이상하게도 아시아에서 민주주의라는 것은 자생적으로 이렇게 박세하는 것이 아니고 뭔가 다른 곳에서 비아시아에서 서구에서 이렇게 도입된 아니면 이식된 그런 컨셉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의 우리들이 아무리 민주주의를 내생화시키려고 해도 내생화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정말로 참된 민주주의가 진짜로 신봉하는 사람이라면은 그 삶의 개인적인 삶부터 완전히 공동체의 삶까지 민주주의가 완전히 뿌리 깊게 생활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의식화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쉽게 얘기하면은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자지만 생활은 민주주의자가 아니라든지 그런 식의 다양한 교리.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진보적이지만 남녀평등 문제는 엄청 이상하다든지 그런 이렇게 교리가 다양한 교리가 그러니까 thorough 데모크라시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건 지금 굉장히 개인적인 차원에서 시민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민주주의라는 체제가 이게 지금 어떤 이념이라는 관점에서 아니라 정치 체제라는 것이 자생적으로 내생적으로 등장했다기보다는 물론 이제 이 각 나라의 역사를 보면 과거에 민주주의 조금 했던 뭐 그런 역사들을 얘기를 하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 타이조 디모크라시라든지 아니면 우리도 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뭐 그런 뭐 조금의 이 민주주의 얘기를 하긴 하지만 서구 경험들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부르주아 혁명으로 이끌어져서 그것이 뭐 그다음에 우리가 아는 교과서적인 민주화를 통해서 등장한 민주주의하고는 뭔가 다른 자생성과 내생성이 부족한 그런 부분이 있고요. 민주주의의 실제를 보더라도 나라들을 보더라도 굉장히 다양해요. 굉장히 다양하고 어떤 단일한 모형 그것이 아까 아시아니스트가 등장하기 힘든 토양을 제공해 주기도 하는데 단일한 민주주의에 대한 이론을 정립시키기가 쉽지 않고 이 나라에서 잘 되는 것이 저 나라에서 잘 되는 보장이 없고 제너럴라이저빌리티라든지 아니면 그 적용 가능성, 애플리커빌리티 차원에서 굉장히 현재 현상이나 경험이 다양하다. 그다음 많은 학자들이 지적하는 것인데 제도가 따로 놀고요. 그 다음에 관행이 따로 놀고 그러니까 포멀리티하고 인포멀리티하고 상당히 괴리가 있고 공식적인 제도는 우리가 무슨 48년부터 헌법이 없었나요? 그래서 굉장히 엄청나게 민주적인 헌법이 있었잖아요. 그것과 오토리테리언 리얼리티하고 권위주의적인 현실하고 이게 따로 노는 그것이 이제 괴리가 커지면은 한번 운동이 발생하고 우리나라의 경우만 얘기해 다른 데는 운동이 발생하지 않아요. 네. 그런 정도로 공식 제도와 비공식 관행의 괴리가 있고 그것이 그 비공식적인 부분하고 공식적인 부분하고 공존하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공식 제도에 너무 지나치게 포커스를 맞춰서 그것이 모든 것을 고쳐줄 거라고 생각하는 그 일종의 지나친 과잉 제도들이 가지는 한계도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뭐냐면요. 많은 아시아 국가들에서 권위주의가 이것이 도덕적으로나 아니면 실제적으로나 아주 명백하게 기각되어야 될 대안이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굉장히 매력적인 권위주의가 아시아 많은 나라들의 현실에서는 매력적인 것으로 다가오고요.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 발전 모델 여러분 잘 알다시피 ODA라는 게 좀 ODA 광풍이 있어요. ODA 그 대외 원조 있잖아요. 그리고 무상유상 차관 그런 거. 그거 이제 ODA 광풍이라는 건 거기에 이제 예산이 엄청 투입이 되고 예산을 늘려가고 있으니까. 그런데 뭐 새마을이 요즘 엄청 뜨고 있거든요. 새마을이 그 중에 중요한 아이템에서 새마을이라든지 경제 발전 모델이라든지 무슨 뭐 산업 발전 모델이라든지 그것이 대표적인 아시아 국가들에게 우리가 수출할 수 있는 아시아 국가뿐만 아니라 아프리카나 다른 여러 나라, 라틴 아메리카 다른 여러 나라의 개발도상국에 우리가 수출할 수 있는 아이템이라고 얘기하고 그것이 그쪽에서 하나도 뭐 어색하게 들리지 않는 정치 얘기는 안 하니까 정치 얘기 안 하고 다만 경제 모델만을 얘기하기 때문에 아주 매력적으로 들리는 아시아 많은 나라들에서 우리의 권위주의의 경험이 대안으로 기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있고 그래서 발전행정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발전행정이라는 것은 행정이 이건 굉장히 당시로서는 엄청나게 혁신적인 아이디어였어요. 왜 그러냐면은 60년대만 해도요. 아시아 국가들이나 개발도상국들이 발전을 하려면 이게 너무 총체적으로 이해를 하고 총체적으로 컨셉을 잡았기 때문에 사회 전체가 발전을 하려면은
굳이 하세요인 거예요. 굳이 하세요. 그런데 발전행정 개념은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혁신적이었냐면은 정부만 제대로 똑바로 서서 정부 뭐 제대로 뭐 이러저러하게 바꿔서 이러저러 경제 발전 계획을 세워서 이끌면은 경제가 발전할 수 있다. 정부만 똑바로 쓰면. 그리고 근데 똑바로 서는 거에 다운사이드는 뭐였냐면은 뭐 독단적으로 이끄는 소위 리더십이라는 이름하에 독재나 권위주의를 풍부화시킨 측면이 있었겠죠. 그래서 발전행정의 아주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였고요. 우리는 대성공을 한 거예요. 대성공을 해서 소위 종속 70년대 80년대에 종속 이론이라든지 세계체제 이론 그 학자들이 많이 말했던 주변부에서 중심부로 진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에 아주 강력한 대안으로 등장했던 그 발리에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안으로서의 권위주의가 아시아적인 현실에서는 이것이 과거의 어떤 잘못된 뭐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잘못된 정치 체제에서 동유럽의 나라들처럼 기각되어야 되는 그런 과거의 악몽이 아니고 전혀 아니고 아름다운 추억인 부분이 아니면 그 좋은 시절이었다 그런 것이 말이 되는 것이 있는 거고요. 이게 아시아적인 현실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이유는 중국의 존재 때문이에요. 중국이라는 우리가 현존이라는 말을 쓴 이유가 그거예요. 이 과거의 일부였으면은 다시 뭐 부활하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 과거로 남아있잖아요. 그것이 아니고 현존 발전행정주의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나라가 존재해요. 엄청 잘나가는 G2 엄청 잘나가는 나라가 존재하기 때문에 아시아적인 리얼리티에서 민주주의를 얘기하는데 아주 큰 도전은 중국의 존재예요. 중국은 그리고 요즘 들어서는 최근에 들어서는 본격적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민주주의, 서구적 민주주의의 반론을 제시하고 자기네들이 민주주의고 자기 나라들은 민주주의고 우리 이제 교육감 지금 대신 조희연 선생님께서도 그쪽으로 중국의 민주주의에서 많이 연구를 교육감 되시기 전에 연구를 많이 하셨었는데요. 중국은 자기가 당연히 민주주의고 민주주의 플러스 알파가 있는 그 알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인재를 그러니까 이게 민주주의를 얘기하는데 더 업적이 더 좋은 민주주의라는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당연히 하는 거고 거기에 비해서 민주주의 국가들 죽수는 민주주의 국가들에 비해서 훨씬 더 업적이 낫다는 주장이에요. 왜 그런 거 아니? 더 인재들을 잘 끌어들여서 자기는 선거와 같은 이런 이상한 기제로 인재를 영입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부터 해가지고 행정 경험이 많고 그 엄청난 경쟁을 뚫고 그러니까 선거라는 경쟁이 아니고 다른 경쟁 실무업적 평가 그런 경쟁을 뚫고서 나온 사람들로 이 국가 에디트를 구성하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정책을 낼 수 있고 그 정책으로 인해서 훨씬 더 좋은 아웃풋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 플러스 민주주의 당연히 로컬 차원에서 일렉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로컬 차원에서는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플러스 이제 훌륭한 인재를 등용할 수 있는 체제를 갖췄다는 점에서 소위 거기에 메리토크래틱 디모크라시란 말이나 디모크래틱 메리토크라시라는 말이 있는데 공적주의인데 민주주의적인 공적주의다라는 식으로 지금 아시아에서는 현존적인 대안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 민족들이 아니면 아시아 국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관점은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그리고 설사 민주주의의 똑바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서구적인 입장이라고 할까? 그런 정통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라고 할지라도 경제 발전이라는 게 그런 복잡한 다른 고려 때문에 이게 헷갈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것을 뒤에 이제 산출주의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요. 산출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의 민주주의가 그 권력을 구성하는 인풋 차원의 권력을 구성하는 방식이 선거를 통하고 있어요. 선거. 그래서 이제 비민주주의자들, 반민주주의자들의 관점에서는 이거 말도 안 되는 제도예요. 선거를 통해서 사람을 뽑는다는 것이 선거를 통해서 어떻게 엘리트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정책 담당자들의 이 수준의 행정 정책 담당자를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있는 사람을 어떻게 뽑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선거 지상주의에 대한 일종의 반론으로 제기가 되면서 선거 지상주의적인 민주주의의 한계가 산출주의라는 반대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선거 지상주의는 이게 딴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나라가 선거 지상주의였어요. 80년대에 우리가 운동한 적에 직선제 관철. 우리가 알고 있는 민주주의, 80년대에 알고 있는 민주주의의 핵심은요. 우리 손으로 대통령 뽑는 거였어요. 우리 손으로 대통령 뽑고 우리 손으로 의원을 뽑고 그러니까 직선제였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도 선거 지상주의에서 자유롭지 않아요. 선거 지상주의적으로 민주주의를 이해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강력한 도전으로 제기되는 것이 산출주의적인 민주주의관이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슬로건으로 쉽게 말씀드리면 민주주의가 밥 먹여주냐. 그러니까 밥 먹여주는 민주주의라면 의미가 있지만 밥을 안 먹여주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이유가
그 안 좋은 사람들을 뽑아놔서 그런 것이다. 또는 선거 때문이다. 그런 식의 이제 논리가 이어질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대표적으로 지금 많은 아시아 민주주의 국가들에서 문제가 되는, 지금 정치적 무관심, 불신, 성정치로는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닌 게, 아까 줄 쫙 세워서 1등부터 24등까지 세웠잖아요. 이게 반비례예요, 반비례. 정치적 무관심이나 불신이나 정치에 대한 불신의 현 정치론이 민주주의가 높은 국가일수록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높은 국가일수록 민주주의에 대해서 더 호감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가 높은 국가일수록, 물론 이제 언론이 더 자유롭고 뭐 그래서 그렇겠죠. 그렇겠지만 정치적 무관심이 더 크고 불신이 더 크고 현정치론이 더 크고, 중국 만족도 엄청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여론조사 이제 컴퍼러티비스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론조사를 이제 국제적으로 비교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고민은 뭐냐면요, 중국 데이터가 너무 황당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뭐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소위 확립된 민주주의 국가들에서는 불신이나 협정처럼 정부에 대한 불신, 정책에 대한 불신, 의원에 대한 혐오감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커서 굉장히 문제인데, 중국은 그런 문제가 없고 만족도가 엄청 높아.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이걸 문자적으로 그냥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뭐 데이터가 문제가 있다고 말해야 되는 건지 굉장히 고민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이게 이제 몇 가지 특징이 있고요. 아시아 민주주의를, 민주주의 발전을 역사적으로 좀 고찰을 해본다면, 역사적으로 고찰을 해야 이제 역사적 맥락이 있어야 아시아 민주주의의 내생성의 부족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뭐 아까 전사는 좀 생각을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보기엔 냉전 체제의 형성, 허벤스포크, 미국 허벤스포크라는 뭐냐면 이게 자전거 바퀴를 생각하시면 돼요. 자전거 바퀴라면은 여기 중간에 허브라고 하는 중간이 바퀴 부채살처럼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미국이 가운데에 있고, 미일 동맹, 한미 동맹, 미투 동맹, 미필리핀 동맹, 그런 식으로 바퀴살처럼 연결돼가지고 지네들끼리 연결되지 않는데, 이게 원래 사실 위임이 있어가지고 연결이 되어야 되지만 바퀴의 경우는 이게 바퀴가 이 겉테두리는 없는 부채살이죠. 부채살이기 때문에 허벤스포크 양자 동맹 체제로 등장해서 이것이 지역 공동체 형성에 적지 않은 이 저해 요인이 됐던 것이죠. 60년대에는 우리나라의 경험하고도 대충 패턴이 비슷하게 가는 거예요. 민주주의가 실패하고, 우리도 60년, 61년에 의원 내각제 민주주의가 있었잖아요. 우리에게 독특한 경험인데요. 민주주의의 실패와 권위주의가 등장해서 많은 국가들에서 그게 있었고, 70년대에 권위주의가 더 공고화된 부분이 있었고, 아까 말씀드린 발전행정적인 그런 발전이 몇 군데서 일어났고, 발전행정적인 패러다임이 관철되지 않은 데서는 필리핀처럼 예를 들어서 부패가 만연했다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80년대에 이제 범세계적인 민주화의 물결과 민주주의가 확산되고 있는데, 지금 중요한 거는 90년대 이후에 냉전 체제 동식이 어떤 영향을 미쳤냐는 거예요. 미쳤냐는 건데, 그전보다는 좀 더 이제 복잡해진 것이, 이제 80년대 이후에 범세계적인 민주화의 물결, 이 한쪽에 있었음에도 컴퓨터에 말하는 그 민주화의 물결이 한쪽에 있었음과 동시에요. 70년대 이후에 중국의 등장이라는 요인이 아시아적인, 지역적인 큰 변수로 등장을 했기 때문에, 그거 두 개가 사실 같이 가요. 한쪽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민주화가 아시아 전역에 확산되는 그런 흐름이 있었는가 하면은, 한국의 독특한 경험으로 치부될 만했던 발전 행정적인 권위주의의 아주 아름다운 경험이, 그것이 중국이라는 새로운 엄청나게 큰 사례를 통해서 확산되는, 동시에 그 두 가지 현상이 같이 80년대, 90년대를 통해서 일어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처한 아시아의 민주주의의 가장 큰 도전은 바로 그 부분에서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 있는. 과연 아웃풋을 중시할 것이냐, 인풋을 중시할 것이냐, 그다음 중국 모델이냐,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민주주의 서구 모델에 지금 한국에서 많이 이제는 내재화된 그런 민주주의 모델이냐 하는 논쟁으로 접근이 되는 것 같아요. 잠깐만 이론적인 고찰을 좀 말씀을 드리면, 민주화 조건들로 이것들이 이제 아까 순위를 쫙 세운 나라들이 어떤 식으로 앞으로 변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인데요. 민주화 이론에서는 지금 특별히 여기서도 지금 첫 번째하고 마지막 두 개를 많이 강조를 해요. 민주화 이론에서는. 근데 거기다가 제가 한 3가지 정도 더 더한 것인데요. 외부적인 요인이라는 것은 예컨대 일본이나 독일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인데, 전쟁에서의 패배라든지, 아니면 뭐 식민주의라든지, 인도로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그런 이유로 이제 외생적으로 민주화가 이루어진 경우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이제
그 지배적인 이론은 정치 엘리트에 초점을 맞추는 이론이 가장 지배적인 이론이 민주화가 왜 되는지, 그래서 정치 엘리트가 분열이 일어난다든지 군부 엘리트와 민간 엘리트 간의 이 차이로 뭐 발생한다든지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많이 초점 맞춘 시민사회, 우리의 경우는 대표적인 운동에 의한 민주화이기 때문에 시민사회 주도의 민주화고, 사실 90년대 이후에 아시아뿐만 아니라 많은 그 다른 지역에서도 시민사회나 사회운동이 중요한 역할을 했었죠. 최근에 이제 좀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것들은 뭐 경제 발전이라든지 도시화가 특별히 아시아에서는 도시화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게 아시아에 큰 도시들이 많아요. 그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이 되고 있고, 도시화라는 것이 이게 지금 이 요인들을 말했지만 이 요인들이 서로 그 완전히 상호 배타적인 요인들이 아니잖아요. 서로 굉장히 뭐라 그러죠? 상호 연관성이 많은 그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도시화가 물론 당연히 경제 발전에 연관이 되고 있고, 도시화가 정보통신 기술하고 연결되면은 굉장히 폭발적인 그 변혁의 요인이 될 수 있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요인들이 아시아의 민주주의의 미래를 점치는 데 있어서 이런 요인들이 지금 그러니까 중국도 어떤 현존하는 권위주의적인 대안의 하나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홍콩이 이제 많은 그 중요한 그 시금석이 될 것 같고요. 홍콩이 89년 중국식으로 해결이 될지 아니면 87년 한국식으로 해결이 될지 그건 모르겠으나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 같은데, 중국의 경우도 지금 오히려 아주 전통적인 의미의 그 민주화의 조건들보다는, 민주화의 드라이버들보다는 경제발전, 도시화, ICT. 지금 중국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이 인터넷을 이원화를 시켜놨잖아요. 그래서 그 내부적인, 그러니까 내부적인 중국식 인터넷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그걸로 이제 통제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시내를 다녀오는데 시내에서도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통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그게 이제 어디까지 버틸 수가 있는 건지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이런 것들을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민주주의하고 지역 공동체 얘기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이건 이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꼭 유로센트릭하게 접근하지 않더라도 유럽 얘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데, 유럽의 경우 지금 EU가 형성되는 과정을 보면요, 그것이 민주주의랑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제가 써놓은 것은 사실은 여기 위의 세 개는 대체로 유럽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럽의 경험을 볼 것 같으면은 그러니까 그 지역 공동체를 형성할 적에, EU와 같은 지역 공동체를 지역 통합이라든지 지역 협력의 방향으로 나아갈 적에 그 구성원들이 민주주의 체제일수록 더 지역 공동체 형성이 촉진된다는 얘기죠. 얘기가 왜 그러냐면 민주주의 체제라야만 정치적 정당성을 가지고 내부적으로 의견 수렴을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것에 기초해서 크레더블한 믿을 만한 커미트먼트를 나라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EU의 핵심은 뭐냐면 지역 공동체가 형성되는 거예요. 특히 지역 공동체가 단순히 인터가버먼멘털한 정부 간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좀 초국가적인 수프라내셔널한 차원으로 올라가려면 이 크레더블한 커미트먼트가 중요해요. 어떤 나라가 뭐 준수한다고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또 빼고 뭐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크레더블한 커미트먼트가 중요한데, 그거를 보장하기 위한 정치적 정당성을 갖는 정치 체제는 민주주의 국가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성원들이 민주주의이거나, 그러니까 EU의 경우 그걸 굉장히 중요시하잖아요. 가입할 적에 민주주의로 많이 바뀌어야지 가입을 시켜준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민주주의 정치 체제를 가져야만 지역 공동체의 형성에도 이게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좀 약간 상호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것인데, 민주주의 체제의 이유는 지역 공동체가 더 잘 되기도 하고, 지역 공동체가 좀 형성이 되어 가면은 민주화를 더 이제 강요하거나 또는 이제 촉진시키기도 하고, 그런 상호작용을 통해서 민주주의 체제가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정치학 하시는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게 데모크래틱 피스라고 최근에 논의가 많은 게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민주주의 국가들끼리는 과거 100년 몇 년 봤더니 민주주의 국가들끼리는 정치 체제가 아까 말한 풀 디마크러시나 아니면 플로 디마크러시 조금 정도에서는 서로 민주주의 국가들끼리는 서로 침략을 하지 않다. 뭐 그런 식의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식의 저것 때문에 이게 지역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전제는 평화잖아요. 지역 평화가 안 되고 지금 아시아에서 문제는 그거 아니에요. 지금 평화나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역 공동체는 난망인데 지금 민주주의 국가들도 대부분이 성원이 되어 있으면, 그 지역에 성원이 되어 있으면은 지금 기본적인 전제가, 기본적인
그 전제가 상대 국가에 대해서 외교 적은 펼칠지언정 무력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지 않는다. 그것이 경험적으로 데모크래틱 피스라는 명제로 확인이 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평화와 화해가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성원인 그 지역 공동체 형성하는데 더 유리하다라는 그 이유의 경험을 통해서 한 거고요. 마지막으로 민주주의가 그 성원들이 민주국가인 것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민주국가라야만 아까 시빌 리버티 얘기를 하고 말씀을 드렸지만 민주국가라야만 지금 지역 공동체 형성에 있어서 우리가 건강하기 쉬운 거는 무슨 EU가 형성되고 그 다음에 더 EU를 통한 그 지역의 협력이 깊어지고 하는 거에 우리는 국가만 보는 경우가 있는데 전혀 국가만 그걸 주도하는 거 아니에요. 뭐 로벨 슈망하고 저기 장모레하고 일군의 정치 엘리트들하고 그 다음에 뭐 관료들하고 정부 기구만 주도해서 합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거기에 엄청난 난가버먼털한 그 액터들이 많이 참여를 했거든요. 주체들이. 기업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NGO라든지 시민사회 운동이라든지 그런데 민주주의 국가라야만 그런 부분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그것이 나중에 범지역적인 이런 그 이단체 운동이라든지 연대라든지 또는 사회운동이라는 것이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글로벌 시빌 소사이티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민주주의가 중요하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아시아 지역을 보면은 만약에 이 그 유럽 경험의 기존 트리키니터 교수가 얘기하신 중요한 조건들이기도 한데 요거를 고집을 하면은 아시아의 경우는 정말 난망이에요, 난망. 예, 이게 이거 전제 조건이나 선결 조건으로 삼는다면은 아시아에서는 너무나도 지금 정치체제가 아까 말씀드린 정치체가 다양하고 그것이 서로 다른 민주주의를 구사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심플리 어떤 데 민주주의고 어떤 데 민주주의가 아닌 정도로 그렇게 지금 다양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55년 ECSC 그 유럽 EU의 초기적인 형태 그것이 시작될 때의 유럽 여러 나라들의 정치 체제의 동일성 내지는 유사성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상이하기 때문에 아시아에서는 그러면 시작을 못하겠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어요. 유럽하고 비교하면 조건이 너무나도 안 갖춰져 있다. 그러나 그걸 조금 풀어본다면은 그거를 완전히 너무 선제 조건으로 박아놓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뭐냐면요. 이 센트럴 패러독스는 뭐냐면은 설사 비민주주의 국가라고 할지라도 만일에 지금 요 두 가지는 어쩔 수 없다고 쳐요. 어쩔 수 없다고 치는데 적어도 지역 공동체의 형성을 시작하는 그 시초에 개시하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거 두 개는 먼저 좀 나중 단계에 하더라도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제일 첫 번째 단계가 중요한데 첫 번째 단계를 그냥 개념적으로만 이렇게 본다면은 크레더블 커미트먼트라는 거는 꼭 민주주의만의 특징은 아닐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난 디모크라시라고 할지라도 오히려 역설적으로 난 디모크라시가 정치체제 절대 안전하잖아요. 당이 꽉 쥐고 있고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선거라는 사이클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역설적으로 사카스틱하게 크레더블 커미트먼트를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과정이 굴러가면 그렇다고 이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역할이 없고 결국 그러면 지역 공동체라는 것이 디모크라시하고 난 디모크라시가 섞여가지고 이렇게 운영이 되는 것이냐면은 그거는 그렇지 않은 것이 일단 크레더블 커미트먼트를 기초로 해서 형성이 되고 굴려가는 데서 나오는 다이내믹스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엄청난 다이내믹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의 경우도 그걸 얘기를 해줬는데 그 다이내믹스 속에서 민주주의적이지 않은 나라들이 일정하게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관리해가는 그런 방안이 낫지 이거를 전제 조건 내지 선결 조건으로 박아놔서 시작조차 그러니까 거의 그러니까 글로벌 이제 리저널 디모크라타이제이션이 번져서 모든 나라가 아까 말한 1, 2등 수준으로 도달하기 전까지는 지역 공동체 난망이다. 그건 좀 속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아시아 민주주의 공동체를 결론적으로 한번 짧게 전망을 해본다면 가장 중요한 게 유럽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지만 민주주의 공동체 형성의 전제이기도 하고 결과이기도 하고 평화와 화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화와 화해가 나중에 이제 그 다이내믹 속에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평화와 화해가 중요한 것이 아시아 지역에서 지금 가장 핵심적인 이 평화 문제는 당연히 한반도 남북한 화해죠. 화해 문제지만 남북한 화해만 또 말할 수 없는 게 일본하고의 지금 아시아 국가들 특히 중한과 일본의 관계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런
화해의 문제라든지 이 화해의 문제나 평화의 문제는 그러나 그 유럽하고는 다소 다르게 미국이라는 비지역 패권 국가가 많이 이제 개입이 그 역사적으로 많이 개입이 되어 왔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이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미국이 모종으로 개입이 되지 않으면 참 풀려가기 힘든 그런 문제들이 있지만 그것을 그 전제적 결과로서의 평화와 화해를 좀 이제 촉진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중국의 실종이 제기하는 도전은 어떻게 이 관리를 해 나갈 것인지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의 권위주의적 대안의 가장 큰 반론은 뭐냐면요. 이게 뭐 역사적으로나 아니면 우리가 뭐 그냥 면역적으로만 이해를 하더라도요. 이게 영원히 좋은 정책을 수립할 수는 없어요. 지금 약간의 그 뭐죠? 균열도 보이고요. 그러니까 싱가포르이 금가국조처럼 주장하는 바는 자기네들은 선거 그런 거 안 해도 평생 경제 성장을 할 수가 있고 영원히 좋은 정책을 내가지고 국민을 만족시킬 수 있는 국가영향을 갖췄다는 거는 그걸 이제 뻥튀기한 것이 중국에서 이제 그걸 할 수 있다는 건데 사이즈가 엄청 다르지만 그거는 사실 확률적으로 굉장히 힘든 거죠. 그러니까 이 라이클리 시나리오는 항상 엄청나게 좋은 굿 퀄리티 펄러시를 산출할 수 있는 정치 체제는 힘들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숨기는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안 좋은 정책은 최대한 숨기를 많이 하고 그리고 부패 사건이라서 그런 최대한 숨기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무슨 좋은 거를 캠페인식으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홍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겠는데 그게 어디까지 버틸지 아까 이제 ICT라든지 도시화라든지 경제성장의 그런 이제 문제들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런 커버업이 언제까지 갈 수 있는지는 곤란한 것이고 그건 좀 예측이 힘든 문제인 것이고 동시에 그런 권위주의적인 대안에 가장 효과적인 민주주의적인 반론은 뭐냐면 그렇게 죽쓰는 정책이 나왔을 적에 적어도 민주주의는 그 선거라는 과정이 얼마나 불안전하고 얼마나 뜸이 많든지에 불구하고 최소한 바꿀 수가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바꿀 수 있는 부분과 관련해서 바꿀 수 있는 그 명분은 바꿀 수 있는 그런 구실은 계속적으로 생산될 것 같아요. 중국이나 싱가포르나 또 어떤 권위주의 정치제도 천년만년 좋은 정책만을 아무 실수 없이 완벽하게 딜리버할 수 있는 정치제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 지역적으로는 사실은 지금 공고화된 민주주의 국가다 아까 거기 플로 디모크라시에 입도하고 풀 디모크라시의 일부들이 선도적인 역할이 중요해요. 선도적인 역할이 중요한데 불행하게도 지금 거기 한국, 일본을 포함해서 관계들이 안 좋고 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될 나라들 사이에서 과연 이제 특히 이제 과거의 냉전 시대 허벤스포 그 스트럭처 때문이기도 하고 서로 간에 잘 모르고 우리가 인도네시아가 민주주의 국가 됐다고 민주주의 국가라고 친다고 해도 얼마나 인도네시아가 솔리데이트가 있겠어요? 네? 우리는 미국만 쳐다보는데 그 솔리데이트가 없잖아요. 그것 때문에 미국 안 쳐다보면 중국 쳐다보겠죠. 다른 아시아 국가를 쳐다볼 아무런 유인이 없잖아요.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 내지는 지금 플래질링 그 새로 등장한 민주주의 국가들이든지 아니면 공고화된 민주국가들이든지 거기서 이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지역의 변화를 이끌어주고 해야 되는데 그거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지고 있는 책임이 정권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정권의 민주주의에 대한 민감성에 관계없이 항상 그거는 우리의 경험상 지고 있는 책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공동체 형성의 전제로서의 민주주의 아까 말씀드렸지만 민주화의 촉매로서의 공동체 이거는 두 개를 조금은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전제 조건으로서의 민주주의 강조하기보다는 일단은 대시를 어떤 방식인지 민주주의 국가들의 선도로서 이끌어가고 그 다음에 민주화는 그것의 공동체 빌딩의 한 부산물로서 나올 수 있는 시나리오도 충분히 가정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민주주의 공동체의 경로 중에서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한쪽으로는 이제 정부 주도를 가야겠죠. 이제 민주주의 국가들이 선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정치 지도자들이 비전을 가지고서 이끌어간다든지 그런 부분이 중요하지만 아까 유럽의 경험에서 말씀드렸듯이 트랙 2의 시민사회나 이익단체들이나 거기도 아주 치열하게 상호작용을 거쳐가면서 공동체를 형성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경우 저게 좀 약한 편이고 사실 저쪽의 주도로서 우리 민주주의 공동체 두 가지 경로 중에서 우리의 경우는 오히려 특히 우리나라 경우는 한의가 많이 시민사회가 오히려 활발하잖아요. 그 시민사회가 민주화를 이끌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이제 ODA 아까 광풍 말씀드렸지만 ODA 가서 얘기하는 게 우리나라 수출해야 될 게 경제발전 생각할 그게 아니고요. 시민사회 관련돼서 그걸 수출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민주주의 관련돼서 우리가 어떻게 민주화를 이루었는지 그 경험을 수출해야 되는 건데 거기에 핵심이
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오히려 반대로 시민사회 주도로 공동체 형성해 가면서 그것으로서 어떻게 미적지근한 정부들을 그리고 수시로 대내적인 내셔널리즘을 활용할 생각만 하는 여러 정권들을 좀 압력을 가해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돼요. 그러니까 밑으로부터의 변화를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게 뭐 마냥 정부나 정치인들이나 일부 그 비전들이 엄청난 비전을 가진 정치들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만 기대하기에는 탑다운 모델만 기대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텀업식으로 수시로 시빌 소사이어티 네트워크, 시빌 소사이어티 관련해서 사실은 지금 여기 지역 차원의 민주주의 네트워크라고 그러는데 이게 많이 형성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뭐 이제 많이 이 사장을 잘못 인용해가지고 타협을 겪고 있는 민주화 운동 기념 사업회 있잖아요. 민주화 운동 기념 사업회 거기가 그 이제 뭐 반민 정부 단체지만 그 단체에서 이제 해서 그 서울 디모크래시 포럼이라는 거를 이제 2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작년에 이제 여러 민주주의 관련 NGO들, 지역 NGO들, 필리핀이라든지 태국이라든지 인도네시아라든지 대만이라든지 여러 아시아, 일본, 뭐 중국 포함해서 나라들에서 그 NGO들이 뭉쳐서 이렇게 네트워크를 만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식의 트랙 2적인 시민사회 주도의 민주주의 네트워크 아니면은 시민사회 네트워크가 많이 형성이 돼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아까 최태욱 교수님 말씀을 드렸지만 지식인 공동체의 역할도 적지 않아요. 지식인 공동체가 끊임없이 새로운 프로포즈를 내주고 프로보크를 하고 시민사회 주도로 정부의 압력, 정부는 그렇지 않으면 이 지금 각 정부들은 큰 유인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지금의 현 상태를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압력을 외부로부터 많이 그 형성을 해서 빌드업을 해서 증폭을 시켜 나가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면 결국에 지금 냉전 시대의 유물로서 전혀 형성된 바가 없고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이게 지금 아시아적인 정체성 우리가 여러분들이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은 분명히 강하지만 아시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무슨 뭐 맨날 캠페인 수준으로는 뭐 다문화주의니 뭐니 그런 다문화 얘기를 많이 하지만 아시아라는 것을 우리가 정체성을 형성하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유럽의 경우도 아직은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유러피언 시티즌이라는 정체성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과연 아시아적인 정체성을 어떻게 이제 의식이나 문화나 그런 측면에 있어서도 지금 제도나 운동의 측면에서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시아적인 정체성을 어떤 차원에서 의식에 있어서 또는 문화적인 측면에 있어서 형성해 나갈 수 있고 또 이 아시아의 시민이라는 것이 가지는 이 자질, 구체적인 자질, 그래서 민도라고 말하는 거 있잖아요. 민도는 어떤 것인지 그러니까 아까 내생성 내지는 자생성을 말씀드렸지만 이제 아시아 지역에서 민주주의가 특별히 이제 공동체 형성과 관련해서 뿌리를 내리게 된다면 자생적인 방식으로 뿌리를 내리게 되면 아시아에서 민주주의를 우리가 구현하고 그다음 아시아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그 정치 체제를 가진다는 것. 그 아시아 국민들에게 우리들에게 민주주의는 서구적인 의미의 민주주의하고 어떻게 다른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하고 그 고민에 기초해서 아시아적 정체성이 형성이 된다면 그것은 아시아 민주주의 공동체가 형성이 됐을 적에 그것이 그냥 단순히 유럽식의 통합과 문제가 많기 때문에 유럽의 그 한계나 아니면 그런 문제점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단초를 제공해 준다는 측면에서 여러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두서없이 제가 뭐 이 얘기 저 얘기 말씀을 드렸는데 이따가 이제 질의응답 시간에 조금 더 깊은 얘기들 그다음에 또 자세한 논의를 하기로 하고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Q&A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코리안팀. 안녕하세요. 수강생 한준호라고 합니다. 지금 강의에서 중국도 민주주의의 그
방식이나 이런 식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은데 그게 근데 그게 저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선거를 너무 이렇게 선거에 너무 그렇게 몰입돼 있어갖고 그게 잘 안 된다기보다는 제도 자체가 국민들의 의사 하나하나가 의사가 제대로 반영이 안 돼서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아예 그러니까 물론 지역에서 선거가 있긴 하지만 통치자 자체는 선거를 풀리는 게 없기 때문에 이걸 민주주의로 볼 수 있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한 논란이 있을 것 같은데 북한도 사실은 선거가 있다고 하는데 그게 거의 100%에 대한 그게 결과가 나오고 그런 거는 이것도 민주주의라고 볼 수 있는지 그러면 예, 간단하게 말하면 민주주의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민주주의 볼 수 있다고 얘기한 게 아니고 자기네들이 이렇게 주장한다는 얘기죠. 박정희가 1972년에도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한국적 민주주의였고요. 민주주의란 말이 어디서 사라진 적이 없어요. 예, 그것처럼 중국도 지금 자기네들이 민주주의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지 그건 아까 등수에서 적어도 그게 뭐 물론 서구적인 바에서 들어가 있긴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중국은 받아들이지 않지만 거기서는 뭐 꼴등이잖아요. 북한하고 다를 건 없어요. 그래서 민주주의라고 하지 않는데 지금 이제 중국에서 논리를 개발하는 건 뭐냐면 거기에 이제 좀 그 불편한 부분이 생기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서구에서 민주주의를 연구하는 많지는 않지만 학자들 중에 일부가 요즘 점점 중국을 동조하고 있어요. 그 현실적인 고려 때문인지 뭐냐 중국 이 정치 사상 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그거를 일종의 우리 유신 때 유신헌법 저스티파이하는 학자들처럼 중국이 민주주의라고 주장하는 바를 논거를 마련해 주려고 서구의 정치 사상 하시는 분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우려할 만한 점인데 지금 중국이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건 너무 아비어스하기 때문에 설명이 불필요하고 그렇게 주장한다는 얘기죠. 자기네들이 로컬 차원에서는 일렉션이 선거가 있고 그 다음에 중앙 차원에서는 우수한 인재를 뽑을 수 있는 아까 아웃풋을 좋은 그 정책 성과를 담보할 수 있는 기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민주주의라고 주장한다는 얘기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국이 지금 민주주의가 아니지만 민주주의나 민주화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어떤 걸 보면 알 수 있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제 그 지도 교수셨던 필립 시미트 교수가 전공이 민주화 아니에요, 민주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중국하고 지금 적어도 현존 중국하고는 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과거 5년 동안 뻔질나게 중국을 드나드셨어요. 그 중국에서 몇 달 동안 강의도 하시고 본인 말로, 당신 말로는 공산당 앞에서도 여러 번 강의를 하셨대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중국도 민주화, 어떤 모종의 어떤 형태든지 이런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날 것에 가지가지 시나리오로 대비를 하고 있어요. 대비를 하고 어떻게 그럼 지방부터 열을 건지 아니면 중앙 차원에서 어떻게 어떤 페이스와 어떤 타이밍으로 열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이번에 가서 놀랐던 제가 이제 강의하는 그 강의 중에 하나를 중국하고 동시 강의를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제 원격 강의로 이제 실시간으로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제가 고대 학생들한테 강의를 하지만 동시에 이제 그게 소위 그 아까 ODA 개념으로 한국의 행정에 대해 설명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뭐 내용 자체는 평이하죠. 한국 행정을 소개하는 거예요. 정부가 어떻고, 뭐 전자정부가 어떻고, 무슨 정책 평가가 어떻고 이제 그런 드라이한 주제들을 얘기를 하지만 그걸 이제 중국의 예를 들어서 후단 대학이나 아니면 난징 대학이나 베이징 대학의 학생들이 같이 듣는데 그래서 듣는 학생 중에 정치학과 학생이 있길래 중국 지금 복단 대학 얘기예요. 그 복단 대학에 정치학과 학생이 있길래 제가 가서 그분을 만나는 김에 물어봤어요. 중국에서 정치학과에서 뭐를 배우냐, 막시즘, 레니니즘 배우냐. 그랬더니 그런 거 전혀 안 배우고요. 민주화를 배운대, 민주화. 그래서 내가 민주화 좀 커리큘럼 좀 실러버스 좀 볼 수 있냐, 실러버스를 보여달라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한 거 그거 다 있죠? 그거 다 있어요, 다. 경제발전부터 비롯해가지고 시빌 소사이어티까지. 시민사회까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중국은 그러니까 오히려 굉장히 얇게 그거를 어떤 식으로 대처할 수 있을지를 지금 지도부 차원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고 막을 수가 없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또 이것도 에피소드지만 작년에 이제 한 학생이 이제 중국에 있는 학생이 이제 듣고 제 과목을 들었고 그중에 이제 한 학생 뽑아가지고 한국에 초청을 해서 이제 여름 학기를 고대에서 듣도록 하는데 그 학생이 왔는데 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구글을 찾아보는 거예요. 구글을 중국에서 구글이 안 되니까 그래서 구글을 찾아봤는데 구글을 뭘 찾아봤겠어요? 원자바오를 찾았어요. 원자바오 그죠? 네, 그 원자바오를 찾아봤더니 거기서 안 좋은 얘기를 이제 많이 알게 됐죠. 원자바오가
그렇게 얼마나 거기 중국에서 이미지가 훌륭해요. 그 저기 사고 나면 제일 먼저 달려가고 이렇게 할아버지 같이 이렇게 인자하는 그런 건데 그 무슨 뭐 가족들이 뭐 돈이 얼마나 많고 뭐 딸이 어쩌네 아들이 어쩌네 그런 얘기를 하고서 이 학생이 여학생인데 그 학생이자 당원 아주 열성 그 공산 당원인데 와서 중국 지도층에 대해서 상당히 환멸을 느낀 거죠. 이게 구글 찾아봤더니 구글 한번 찾아보면 금방 5분 만에 알 수 있는 것들 아니에요. 그래서 환멸을 느껴서 그래서 어떻게 대처하나 그래서 나는 이 환멸이 이제 완전 반작용으로 돌까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돌아가서 자기가 공산당부터 살살 개혁을 하겠대요. 그래서 가서 한다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젊은 세대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정부에 접할 수 있는 방식이 있고 어떤 상해나 홍콩 이제 남쪽 가까운 데서 터지기 때문에 이게 구글이 어쩌다 잡혀요. 그래서 터지는 부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완전히 그 지금 트루만 쇼 스토리 수준의 그런 현실 그 이 민주주의라는 자기식의 민주주의라는 그 스토리가 언제까지 먹혀 들어갈 수 있을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중국은 민주주의 아니죠. 예. 예. 정확히 김기혁입니다. 많이 하신 내용들을 보면 아시아에서 행정부가 굉장히 큰 일을 해가잖아요. 근데 이제 현대 국민국가에서 관료가 하는 역할이라는 게 굉장히 복잡성도 높고 전문성도 높다는 거죠. 이 중국이 하는 얘기가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닌데 선출직이 할 수 있는 일이랑 이 차근차근 커리어를 밟아온 관료가 할 수 있는 일이랑 굉장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 테크노크라트가 실질적으로 필요 불가결한 거잖아요, 현대 국가에서는. 그렇다면 이들의 행정력을 과연 시민들이 다시 획득할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다면 이들에 대한 통제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는 질문이 사실 아시아 민주주의 공동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사실 이 노무현정부 같은 경우도 그런 행정력 문제가 굉장히 많이 지적이 됐었잖아요. 예, 아주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인데요. 그게 왜 특별히 중요한 공동체와 관련해서 중요하냐면요. 공동체를 우리가 나중에 이제 공동체를 빌드하고 그다음에 발전시키는 단계까지 가면은 슈퍼내셔널한 그 사무국부터 비롯해서 거기도 이제 지역 국제 관료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거기도 이제 관리를 해야 되고 이제 그 단계까지 나아가게 되는데 지금 이 문제는 사실은 그 행정학에서 이제 행정학 원론에서 가장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무슨 뭐 행정학의 처음에 행정 정치 이원론에서 시작돼서 이제 정치학으로 독립돼가지고 무슨 행정학이 이제 처음에 발생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점이 맞는 것은 행정 부분에서 일정하게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기술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문성이라든지 그런 게 확보가 돼야지 정책이 좋은 정책이 산출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선거 사이클에 꼭 이렇게 그 종속되는 것이 전혀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핵심은 그 관료를 어떤 방식,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입법부라든지 우리가 국민이 실제로 뽑는 그 기관의 멤버들을 조금 수준을 높여서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일단은 지금 이 전문성 문제만 놓고 보더라도요 행정부 관료가 정책에 대해서 가지는 지식의 수준하고 뭐 아무리 국정감사니 뭐니 뭐 한다 그래도 의원이 전문 정책 분야에 대해서 가지는 전문 지식의 수준하고 엄청난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어요. 그리고 일반 저 같은 학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행정학을 하고 있지만 정부 이제 회의가 있잖아요. 자문회의 같은 게 있으면요. 한 2시간 전에 자료를 줘요. 이렇게 두꺼운 자료. 그 파일 그냥 몇 기가바이트짜리 파일을 주고요. 그거를 읽어볼 시간도 없고 가면은 이게 난리적으로 한 논의를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것처럼 의원과 행정부 관료 사이 이제 일반 민간 전문가와 행정부 관료 사이에 엄청난 그 정보의 갭이 있는데 그거를 그러니까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우리 행정학에서 좀 과격한 주장이 있긴 한데 예를 들어 지금 대표 관료제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회를 이렇게 똑같이 인구의 구성으로 꼭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좀 대표성이 있게 여자가 인구의 반이면은 의회도 반도 돼야 되고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식으로 인구의 구성으로 흑인이 30 몇 프로 뭐 흑인 비율이 30 몇 프로 대충 의회를 이렇게 좀 가급적이면 인구 전체 구성에 맞게 대표를 이제 구성하는 그 개념으로 똑같이 대표 관료제라는 건 뭐냐면은 정부 부처의 공무원들도 대표성이 있게 인구 구성을 반영해서 구성하자는 레디컬한 안이 있기도 한데 그거는 적절치가 않은 것이 오히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우리가 뽑는 입법부의 인원들을 조금 전문성을 높여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를 하고 일반 시민과 그 다음에 입법부가 보다 행정부에 대해서 통제, 그 투명성이나 아니면 그런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서 감시할 수 있고 평가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시키는 것이 이 행정부 관료들이 가지는 전문성이라고 해도 전문성도 재교육도 안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전문성을 높이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그쪽 전문성을 높이고 그거는 인정해 주되 감시와 모니터하는 거, 그 다음에 평가하고 우리가 일정 정도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은 참여하고 기밀성이 요구되는 것도 참여를 못할 수도 있고 너무 전문적인 부분은 참여를 못할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은 되도록 열고 하는 방식으로 하는 식으로 한다면은 꼭 그렇게 행정부 관료의 전문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어느 정도 그러니까 핵심 문제는 지금 시사하셨듯이 민주적인 통제인 것 같아요. 관료의 민주적 통제, 관료의 그 민간 이 선출직의 통제 그걸 얼마나 제대로 이루어낼 수 있는가. 그게 민주주의 지금 여러 가지 민주주의로 갖는 도전을 해결하는 중요한 키인 것 같아요. 그걸 안 되면 정책의 질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이제 이 비민주주의적인 그 체제들의 도전을 계속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게 아니라 확실하게 국민이 뽑는 선량이 상당한 수준의 전문성을 가지고 관료 집단을 통제할 수 있다면은 그거는 우리가 사실은 민주주의지만 행정의 전문성도 어느 정도 인정해서 정책의 좋은 질의 정책의 산출이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수강생 김영민이라고 합니다. 아시아의 우리나라와 일본 같은 국가들에서 현재 나타나고 있는 현상 중에 하나인 극우주의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게 맞을까요? 극우주의, 일베나 약간 제트계 같은 이런 인종 혐오주의 같은 걸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되는지 교수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공동체랑 별로 발명이 없어서 대답하기 힘든 문제인데요. 그 사실은 홍콩 문제를 보면서도 뭐 일베랑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건 아니지만 홍콩 문제를 보면서도 참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건 뭐 개인적인 소회이기도 한데 우리가 80년대에 우리가 민주화 운동을 했던 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좋았던 건 뭐냐면은 근데 그거를 이유가 왜 그런지를 좀 따져봐야 되는데 지금 어제 홍콩 저걸 보니까 이게 우리를 치면 어버이 연합 일베 것도 많이 겹치지 않겠어요? 어버이 연합은 안 겹치겠다. 다른 젊은 어버이 연합은 많이 겹칠 거 아니에요? 젊은 그런데 겹칠 텐데 거기 이제 그쪽에서 이제 카운터 모빌리제이션 한 거 아니에요? 홍콩에서 지금 민주화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데 반민주화 운동이 또 벌어졌대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민사회 내에서 우하고 좌하고 진보하고 보수하고 부딪히는 형국이 되어버리고 그다음 민주화 이제 운동을 이끄는 세력은 그 뒤에 이제 정부가 있다는 식으로 이제 구도가 좀 복잡해지고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80년대에 운동을 전개할 적에 그거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권위주의적인 국가 대 이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시민사회의 대결이었고 어용 그 단체들이 있었지만 그걸 이제 뭐 노동조합이라든지 뭐 장경정부의 기업 이익 집단이라든지 그런 거였지 지금 특별히 김대중 노무현 정부 이래에 이제 우리도 똑같았죠. 지금 홍콩처럼 뭐 이렇게 이제 뭐 좌가 일어나면 거의 맞불 시위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 좀 구도가 복잡해졌지만 적어도 7, 80년대에 민주화 투쟁을 할 적에는 그렇게 복잡한 구도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베 관련해서는 제가 뭐 수업 때 조금 얘기를 한 적도 있고 그런데 참 일베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그런 불씨가 그 반민주화 내지는 친권위주의의 불씨가 살아있는 것은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 민주화의 복잡성 때문인 것 같아요. 두 가지의 복잡성이 있는데 우리의 민주화가 가지는 큰 복잡성은 뭐냐면요. 첫 번째 복잡성은 시민사회가 민주화의 전 과정을 이렇게 많이 주도적으로 이끌었음에도 불구하고 혁명은 아니었어요. 전혀 혁명이 아니고요. 아주 허무하게도 권위주의 세력이 그대로 온전해서 87년을 보면은 그 앞에 엄청나게 열렬한 치열한 투쟁에도 불구하고 전혀 혁명과는 거리가 없는 이게 있었으나 없었으나 똑같은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가지고 그렇게 이제 이어졌던 굉장히 권위주의의 연속성, 권위주의 세력의 온존, 그 다음에 시민사회의 무력화
민주화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일단 한 복잡성을 드러내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운동에 의한 민주화라서 많은 것이 바뀌었을 것 같지만 상당히 많은 것이 바뀌지 않은 점. 동시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장 핵심은 권위주의의 모습이 권위주의에 대한 기억이 이게 인구가 양분이 되는 거예요. 양분이. 권위주의가 가져온 여러 가지 경제 성장을 비롯해서 좋은 점들에 대해서 좋은 기억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피해를 입었던 세력은 상대적으로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소수인. 그 지금 그래도 48% 야당을 찍어줬던 거는요. 그거는 정서적인 공감대가 있어 찍어준 거지 실제로 권위주의의 피해를 받아서 찍어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권위주의 실제로 80년대 권위주의 체제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피해를 받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소수이고 거기에 정서적인 유대를 가진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제 점점 더 줄어드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권위주의의 공과에 대해서 반반 내지 그런 수준으로 얘기할 수 있는 정도가 돼서 일베는 그거에 이제 좀 극단적인 표현인 것 같고요. 저는 그러한 정서가 점점 제가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지금 이것도 사실은 상당히 불안한데요. 이런 자리에서 얘기하는 게 점점 그러니까 2003년에 제가 고대에 부임한 게 2003년인데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에는 아무 부담 없이 민주주의, 민주화 그런 얘기에 대해서 자유롭게 내가 아는 말을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학생들 표정이 좀 달라요. 2008년, 2009년 와서는 내가 사실 그래서 항상 강의도 이게 A 코스가 있고 B 코스가 있고 C 코스가 있어요. A 코스는 이제 내 개인적인 얘기까지 다 해주는 모든 가족사를 비롯해서 다 해주는 A 코스고 C 코스는 진도만 나오는 진도만. 요즘은 한 번도 A 코스를 한 적이 없어요. A 코스를 할 이유도 없고 하는 게 이 표정이 달라요. 표정이 달라서 그걸 보면서 아 우리 그 대학생들도 고대생들 물론 이제 고대생들도 예전과 달리 이제 강남에서 대다수가 강남에서 오잖아요. 지방에서 오는 게 아니고 그런 그 인구 변화도 있겠지만 이게 지금 민주주의 시대가 아니에요. 민주주의 시대가 전혀 아니고요. 이게 말을 조심해서 해야 돼.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이런 데서도 말 조심해야 돼. 어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말을 조심해야 되지만 그런 것처럼 이게 지금 완곡하게 표현해서 일베는 그런 거에 일정한 이 현상을 반영할 뿐이지 내 생각에는 그런 거를 그렇게 이제 일베처럼 극단적인 형태의 스테이트먼트는 아니지만 그런 정도의 입장. 그러니까 민주주의도 퍼포먼하지 않으면은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가치를 동의하는 것이 아니고요. 민주주의가 잘하면 동의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무슨 황보다 우리가 과격하게 얘기하면은 선거가 안 뽑아도 제대로 일만 하면 그렇게 하기 낫지 않겠냐. 우리 수시로 얘기하는 뭐 입법부를 없애자, 월급을 줄이자, 의원수를 줄이자, 그 국회를 다 없애버리자. 그게 대표적인 예예요. 어떻게 민주주의에서 국회를 없애버리자는 말이야. 그리고 왜 월급을 왜 깎아요? 일을 제대로 하자고 시키면 되는 거지. 그런 것처럼 그런 류의 발언이 이거 다 일베예요. 일베의 연장선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일베는 다만 그걸 좀 굉장히 크루드하게, 오히려 솔직하게, 쌈박하게 솔직하게 표현하고 거기서 좀 더 복잡한 이 심각한 문제들이 있긴 하지만 지역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긴 하지만 적어도 민주주의라는 관점에서 본다면은 그거의 한 현상일 뿐이고 나는 젊은 세대에 지금 여러분들 세대에 상당히 많은 수가 고대 적어도 이 수강생들의 표정만으로 봐서는 상당히 많은 수가 거기 동조하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지금 2003년, 2004년에 민주주의 강의할 때하고 지금 2014년 민주주의 강의할 적에는 엄청 조심해요, 내가. 그래서 말도 조심하고. 그래서 오늘 공동체 얘기를 중심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양준영이라고 합니다. 제가 교수님 강의를 듣고 나서 생각이 들었던 것은 일단 아시아의 경우는 서구에서 들어온 외산 민주주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민주주의가 사실 아시아에게 정착을 할 때에는 서구에서 정착해서 나타나는 민주주의의 모습과는 조금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 문화라든지 그런 부분들에서 받아들여지는 게 조금 다를 거기 때문에 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시아의 민주주의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우리의 입장에서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먼저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아시아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국내적으로 정치적인 체제가 어느 정도 통일이 되어야지 아시아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게 좀 더 용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교수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두 가지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첫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 아까 아시아 민주주의 특징을 말씀을 드렸지만
아시아 민주주의의 특징을 조금 이제 좀 더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서 그 아시아 시민사회 중심으로 시민사회를 보면 약간 민주주의 특징이기도 하고 시민사회 특징이기도 하고 뭐 그런 부분이 있는데 들여다보면요 서구에 비해서 아시아의 시민사회들은요 플루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나라의 시민사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들은 서구에서 시민사회의 가장 그 중요한 그 정의의 핵심은 뭐냐면 국가로부터의 독립성이에요. 국가 독립적인 어떤 엔티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70년대, 80년대에 정경련이나 한국도 정말 절대로 시민사회의 일부라고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국가의 독립성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예컨대 그런 식으로 이제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국가로부터의 독립성인데 아시아 민주주의 국가들을 보면은요, 아시아 국가들을 보면은 시민사회가 국가로 시민사회를 팍 나누기가 쉽지 않아요. 그나마 우리나라가 상당히 이제 민주주의 그 아주 전선이 치열했던 시기를 경과해서 그 역사 형성이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비교적 국가와 시민사회 영역이 좀 뚜렷하게 구분이 되는 것 같아요. 국가 대 시민사회. 그러니까 오히려 서구적인 거에 맞는 부분이 있어요. 국가 대 시민사회라는 그 서구 정치 학자들이나 정치 사상가들이 고민했던 그런 문제들이 국가 대 시민사회라는 게 많이 되는데 다른 나라 특히 이제 우리 가깝게는 일본하고 중국은 이제 민주주의 체제가 아니니까 좀 다르긴 하지만 일본만 보더라도 일본하고 중국을 보면은 국가 대 시민사회가 잘 형성이 안 돼요. 국가와 시민사회고요. 국가와 시민사회 엄청 깊숙이 그것도 보이지 않게 침투해서 관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민사회라는 것이 그만큼 어떤 독자적인 영역으로 활동을 하지, 독자적인 영역으로 활동할 만한 그런 포텐셜을 못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수시로, 그러니까 뭐, 말도 안 되는, 물론 이제 지금 좀 전에 중국이 민주주의 국가 아니라는 얘기 했지만, 민주주의 국가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NGO가 있잖아요, NGO. 중국에는 어떤 말이 있냐면요, 원래 짝퉁 단어가 많지만, 가버멘탈 NGO라는 말을 써요. 그 벌써 난 가버멘탈 뒤에 있는데 가버멘탈 NGO라고 했어요. GNGO라고. 그만큼 정부하고 NGO 간에 협력적인 관계가 형성이 돼서 가버멘탈 NGO도 있는 거예요. 그 중국 민주주의에서는 그게 있는 거. 코테이션 단 중국 민주주의에서는 그게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도 옛날에 가버멘탈 NGO 있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지금 일본도 만만치 않아요. 일본도 이제 일본 학자들은 일본 운동가들이랑 우리 운동가들이랑 서로 보면 서로를 부러워하는데 시민운동가 말하는 거예요. 일본 시민운동가들은 우리 시민운동가들이 요즘은 좀 많이 줄어들었지만 우리 시민운동가들이 가진 이 엄청난 영향력, 정책 영향력, 중앙 정치에도 관여할 수 있는 엄청난 영향력을 부러워하고요. 우리는 일본 시민사회가 가진 중앙적인 영향력은 없지만 로컬 차원에서 구체적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능력을 부러워하고 뭐 그런 점이 있는데 그것처럼 일본에서는 이 시민사회 대 국가라는 구도가 잘 형성이 안 되고 시민사회의 많은 운영의 그 면에서 국가의 그 흔적 내지는 손길이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영향력이 많이 약한 부분이 있어요. 두 번째는 이제 국내적으로 이제 뭐 정리가 되어야 이제 그런 부분인데 정리가 되어야 이제 공동체 형성도 더 나아질 거라는 부분인데 그거는 이제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중요한 말씀이라는 게 보통 이제 공동체 형성, 공동체 이제 아까 크레더블 커미트먼트 얘기를 했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국내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도 이제 그게 문제이긴 한데요. 공동체 형성에 있어서 도대체 우리의 정파를 뛰어넘는 국민적인 합의라는 게 존재할 수 있는 건지. 지금 공동체, 지역에서 아시아 공동체를 형성을 하려면은 거기에 이제 적어도 나가서 하는 거 지난번 정권이 약속했던 것을 그 다음 정권이 주신다든지 지난번 정권이 어떤 가졌던 입장을 그 다음 정권이 전혀 개선을 안 하는데 그게 우리는 거의 일상적으로 있기 때문에 정책, 큰 정책이나 작은 정책이나 그게 작은 정책만 그러면 별로 염려할 게 없는데 큰 정책 포함해서 그 기조가 정책 기조가 막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아시아적인 회사에서 지금 아시아에서 가장 일본은 좀 달라졌죠. 달라졌는데 일본은 좀 뭐 오히려 민주주의가 좀 이상한 거기서 달라졌는데 지금 아시아의 1등 민주주의라는 두 국가에서 적어도 그 중에 하나인 1등 민주주의 국가 중에 하나인 한국에서 보면은 크레더블 커미트먼트가 중국이나 북한보다 더 지역 공동체를 형성한다고 했을 적에 크레더블 커미트먼트가 나올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그래서 유럽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유럽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주 네이션와이드한 거국적인 리지티머시를 가졌던 거기 때문에 크레더블 커미트먼트가 그게 뭔가 좌우 누가 집권하든지 간에 이제 어떤 전체적인 합의가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그러지 않거든요. 그렇게 가능한 건데
지금 우리 정도 수준에 이렇게 정파성이 너무 지나치게 막 발현이 되고 있는 그런 수준에서는 그래도 뭐 코비드 모드라는 게 민주주의라고 해서 꼭 그렇지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지금 핵심적인 거는 민주주의냐 아니냐 공동체의 관점에서만 본다면 서구적 이론을 그냥 대입해가지고 민주주의냐 아니냐 빨리 다 민주주의가 되어야겠다 그런 식으로 속담을 하기보다는 민주주의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권에 걸쳐서 정책 일관성 내지는 이 사회적 분열 통합 우리 위원회도 있고 해서 하도 통합 신경 안 쓰지만 이 통합에 대한 어떤 통합 적어도 그 지역에서의 리저널라이제이션하고 관련해서는 지역화와 관련해서는 통합적인 시각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각국 정부의 이 정리된 수준까지는 도달을 해야 이게 뭔가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지 않고서 민주주의냐 아니냐 그렇게 기분법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조금 더 아시아적인 현실에서는 여러 가지 좀 다양하게 생각하는 게 더 건설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수강생 한대경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교수님 이제 수업을 들으면서 문득 생각난 게 있는데 최근에 이제 이슈되고 있는 이제 타이완 홍콩에 지금 그 우산혁명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산혁명이 일어나게 된 계기가 이제 런 장관이 이제 친중국계가 이제 투표를 해가지고 런 장관이 이제 취임을 한 것 때문에 중국 사람들의 홍콩 사람들 반발을 해가지고 우산시위가 일어나는 거 아닐까. 근데 홍콩 같은 경우는 이제 직접적으로 솔직히 중국의 정치를 이제 받지는 않지만 특별시기 때문에 솔직히 받지는 않지만 어쨌든 민주화에 이제 그러니까 영향력이 이제 좀 강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 만약에 이제 그런 시위가 확산되고 이제 제2의 서남부 사태가 된다면 옛날에 이제 아랍의 봄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민주화가 솔직히 좀 아랍 쪽에서는 좀 많이 이제 진행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태가 될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주 그것도 중요한 질문이시고요. 사실은 홍콩이 어떤 의미에서 풍양계, 중국의 이제 미래라고 하는 풍양계 역할을 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중국 전문가는 아니니까 그래서 좀 이제 주변에 물어봤어요. 중국을 많이 아시는 그런 분들 저도 이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 홍콩 지금 사태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물어봤는데 그분들의 좀 약간 합의적인 예측은 뭐냐면요. 이게 89년 같이는 안 되고 저는 유혈은 아닐 것 같고 그거는 지금 시진핑이 저는 잘 모르지만 광동이나 홍콩이나 그 지역에 대해서 거기서 거기서 일한 적이 있다면 어쨌든 그래서 애착이 많대요. 그쪽에 대해서 잘 알고 기본적으로 잘 알고 거기를 다 모르는 바가 아니고 그 애착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시진핑이 지금 반부패 캠페인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이미지가 최고인데 그거를 유혈지압을 무리를 해서 해가지고 그거를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이미지를 완전히 찬물을 끼얹는 그런 정도의 바보 같은 짓을 안 할 것이라는 의미에서 그렇게까지는 안 갈 것인데 그렇다고 그냥 많은 부분 수용 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건 그렇게 될 수도 없고 중국 스타일상 그렇게 할 이도 만무하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이제 제가 물어봤던 몇 분 많지 않지만 몇 분들의 예측은 거기 지금 그 장관을 그냥 인사 조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약간의 그 협상 지금 협상을 하려다가 지금 어제 맞불 시위가 나는 바람에 조금 지금 안 좋아진 것 같은데 그 협상을 해서 어느 정도 룰을 한번 논의해 보겠다 그런 정도에서 이 마무리가 될 것이라는 것이 예측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장기적으로 이게 지금 홍콩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데도 많잖아요. 거기 연달아서 중국의 관점에서 베이징에서 이걸 쳐다본다면은 지금 여기서 중국에서 이미 많이 나온 얘기지만 여기서 밀리면 다 밀리는 거 아니에요. 좀 극단적인 표현도 다 밀리지 않겠지만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잘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부분이 달려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한데 적어도 8, 9년 같이 그런 식으로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중국 연구하시는 분들의 전망이 하는 것 같아요. 모르는 봐야 되는데 지금 89년의 중국하고 2014년의 중국은 너무 많이 바뀌어 있어서 그런 식의 접근이 하드라인은 접근이 그대로 통할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홍콩의 경우에는 뭐 홍콩 제가 아는 학자들도 많이 얘기하는 게 단순히 경제적인 정치적인 문제만 아니게 경제적인 문제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그 중국으로 반환된 다음에 중국 사람들이 많이 오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홍콩도 나름 홍콩의 아이덴티티가 강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건드리는 식으로 이제 경제적인 이익도 많이 좀 빼앗기고 그런 부분도 있어서 이게 단순히 무슨 이념적인 구호만은 아니고 경제적인 부분도 많이 힘들어하더라고요. 젊은 세대 홍콩 청년들. 그래서 그런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데 아주 파국으로 갈 것 같지는 않다는 것이 문제라고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전해드리고 싶으면서 대답을 가능합니다. 홍콩 얘기 말인데요. 결국 이게 장관 문제도 있지만 전인대 결정상에 이제 홍시민들이 불복을 하는 거잖아요. 그동안 홍시민들이 직접 선거에 행정장관을 뽑았는데 앞으로는 전인대에 의해서 행정장관이 임명돼서 내려온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 전인대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어서 봐도 시즌팀도 바꿀 수는 없는 부분이고 사실 그래서 경제적인 이권을 주고 어떻게 무마할 수도 있지만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타협이 좀 불가능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 시민사회의 지역적 연대를 말씀하셨는데 한국항공업 사태에서 토비토 선수와 영도토 선수에서의 연대나 후쿠시마 사태에 대한 한일 환경운동이나 시민사회의 연대의 가능성 자체가 보이긴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주요한 원인으로 이제 영내의 경제적 밀집성이 굉장히 강하다. 그리고 이제 공통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제 후쿠시마 같은. 그래서 저는 이제 경제적 시민사회 커뮤니티들이 연대가 지금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이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이 내용을 유출을 해보면 시민사회의 연대가 굉장히 필요하다. 아시아의 전체 민주주의 공동체 형성을 위해서는 필수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그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그 시민 두 가지 나눠서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유럽 통합을 보면은요 한 세 가지 정도가 요인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세 가지 정도 요인이 있었던 건 하나는 이제 정치인들 수준에서 이제 방향 제시하고 비전 제시하고 그다음에 통합의 기본 원칙을 사기하고 뭐 그런 정도의 이제 정치적인 디시전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게 좀 핵심적인데, 그러니까 지금 시민사회 단체의 연대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는 이제 펑셔널, 기능적인 협력이 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지금 문제 해결도 좋지만, 그러니까 시민사회가 이제 문제 해결도 좋지만 뭔가 좀 협력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유럽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뭐 코어앤마인이라든지 경제적인 뭐 협력체라든지 그런 식으로 뭔가를 아시아 나라들이 뭔가를 공동적으로 같이 생산해내는 경우, 문제 해결도 그 중에 하나지만 그런 식으로 펑셔널 코퍼레이션이 조금 진전이 돼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NGO, 시빌 소사이어티, 그다음 시민사회 이제 그런 부분들인데, 시민사회 부분은 지금 아까도 뭐 잠깐 이제 이 연대의 예를 이제 뭐 지금도 한 두 가지 정도 더 예를 말씀해 주셨는데, 문제 해결적인 연대 예를 했는데, 이게 조금 이제 지역적인 차원에서 지금은 약간 좀 소수의 나라들이 특정 문제에 대해서 현안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조금은 좀 제도화 됐으면 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연구한 중에서는 이 아세안 있잖아요. 아세안 수준에서는 아세안하고 이제 병행적으로 뭐라고 그러죠? 평행회담이라고 하거든요. 아세안이 열릴 적에 NGO들도 이제 주로 이제 동남아시아 국가들 NGO들이죠. NGO들이 열어가지고 병행적이 아니라 그 직전에 끝나도록 열어요. 아세안 회의가 있는 아세안 회의 5일에 시작된다면 4일에 끝나요. 이 NGO 회담이. 그래서 이제 어떤 합의문이나 아니면 결정문을 채택해가지고 아세안에 영향을 주려고 한다든지, 또 발리 민주주의 포럼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참 아이러니컬하게 우리 이명박 대통령이 많이 가시고 그랬죠. 그런데 그 발리 데모크라시 포럼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도 이제 또 병렬적인 NGO 포럼이 있어가지고 거기도 이제 비슷한 전략을 하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 뭐냐면은 NGO 시민사회들끼리만 모여가지고 어떤 문제 해결하고 솔리데리티 확인하고 뭐 좀 우리도 이제 갈 길이 멀지만 우리나라 NGO들이 많이 지금 국제화가 되어서 그런 데 많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도적으로 이끌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핵심은 NGO들이 IGO, 그러니까 이 정부간 기구에 영향을 미치고요.
NGO들이 국가에 영향을 미치고 국가 간의 포럼에 부담을 주고 그런 행위들이 좀 더 많이 늘어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해서 그쪽에서 논의를 해서 정부의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포럼에서 뭐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좀 더 이 구체적인 정책적인 대안을 내서 문제를 지적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좀 정책적인 대안을 내서 그런데 이제 제출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게끔 아세안 같은 경우도 이 NGO 포럼의 의견을 어느 정도 고려하는 것을 공식화했거든요. 예를 들면은 그런 식으로 주최국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런 식으로 이 좀 제도화하고 정부와의 관계를 좀 압력적인 관계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추가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코멘트. 교수님 강의 잘 듣겠습니다. 수강생 손정욱이라고 하고요.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아시아 공동체 혹은 이 동아시아 공동체의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그게 하나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그 두 번째는 보통 이제 공동체라고 하면은 이게 뭐 심화와 확산 이런 과정을 거친다고들 하잖아요.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게 뭐 동유럽 국가들이 넘어올 때 뭐 일정한 기준을 맞췄을 때 이렇게 넘어온다든지 이렇게 돼서 뭐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던 그 민주화라는 그런 조건들도 들어오고 그래서 이게 확산이 되는데 이게 그 동아시아에서는 어떻게 이게 적용이 될 수 있을지 사실 좀 쉽게 상상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민주주의가 우선되고 그다음 공동체로 간다는 것은 너무 그 결정적 사고를 고정시키지 말고 일단 공동체로 가더라도 그 이후의 민주화를 생각해보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방안, 구체적인 방안들이 있는지 네, 아주 좋은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이걸로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필립 쉰터 교수님이랑 논문을 같이 쓴 것이 있어요. 근데 오늘 민주주의랑 직접적 관련된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길게 얘기들이 기회는 없었는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요. 그러니까 유럽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무슨 15개, 25개가 한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절대 상상 안 돼요. 또 다른 에이펙 그냥 뭐 만나가지고 그냥 옷 그 토속 옷 한 번 입고 사진 찍고 그 정도 물론 에이펙을 너무 폄하한 얘기일 수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밖에 안 되고요. 진정한 의미의 좀 진전이 통합이나 협력이 진전이 되려면은 소수 국가, 그러니까 처음엔 오히려 실질적으로 본다면 동북아 국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남북한, 일본, 중국, 몽골 정도, 그 정도 해서 이제 중요하게 펑셔널 코퍼레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애를 잡아서 그게 에너지가 됐든 철도가 됐든 아니면 무슨 뭐 교통 일반이 됐든 그런 식으로 구체적인 협력 분야를 잡아서 거기서 성공적인 저걸 해야 되는데 지금 거기에 핵심이 지금 남북한이에요. 남북한이 좀 잘 돼가지고 무슨 뭔가 공동 프로젝트 나고 그것이 이제 확산돼서 동북아로 번져가고 그 다음에 이제 동남아 그러니까 아세안 플러스 3는 그 다음에 오는 것 같아요. 이 지역 협력이나 통합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아세안 플러스 3라는 개념은 이제 동북아 쪽에서 이제 많이 좀 협력의 경험을 쌓아나가고 남북한 화해를 전제로 해서 이렇게 해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아세안 국가를 넓혀나가고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 맞는 것이지 지금 단계로 여러 가지 그냥 저것만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좀 킬러는 뭐냐면은 아세안 퍼시픽 그건 아니에요. 호주, 미국 그러다가 떼서는 안 되고요. 그거는 좀 약간 좀 많이 벗어나는 얘기고 그러니까 그 바운더리가 동북아 나라들하고 플러스 저는 남아시아까지는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동북아 나라들하고 동남아시아 정도. 근데 그 순서는 동북아 나라들이 그 구체적인 그 형성해가는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논문에 자세히 얘기했어요. 예컨대 뭐 아주 기술적인 문제지만 세크리트리아 같은 경우도 이게 큰 나라들이 많으니까 지금 여기 그 공동체 형성 과정에서도 지금 가장 배려를 해야 될 대상이 앞으로 북한이에요. 그러니까 예컨대 사무국을 설치하는데 북한 평양을 설치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공동체 빌딩 과정에서 가장 위협을 느낄 만한 나라들한테 엄청난 페이버를 100% 주면서 공동체를 빌딩을 해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지금 안그러고서는 워낙 이제 빅플레이어들이 많기 때문에 끊임없이 위협감을 주고 거의 공동체에 참여할 이유가 전혀 없어져요. 그래서 그건 심각한 문제고 구체적으로는 지금 남북 간에 어느 정도의 화해와 협력 모두가 지금은 지금 상당히 힘들어요. 그것 때문만 아니라도 힘들겠죠. 근데 그게 좀 나아진다면은 그걸 통해서 적어도 동북아 처음에 이제 6개로 시작했던 것처럼 유럽이 6개로 시작했던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독불이지만 2+4 해가지고 6개 정도 시작했잖아요. 그것처럼 한 뭐 4, 5개 국가가 처음에 시작을 해서 좀 이렇게 그거를 스필오버 하는 방식으로 나중에 이제 다른 국가들이 좀 참여하고 그 국가를 참여시키는 그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어떤 일정한 기준 그것이 거기에 이제 국내적인 변화도 이끌어내고 그것이 이제 공동체의 그 질 향상에도 더 도움이 되고 이렇게 상호적인 관계를 형성해가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민주화, 국내적인 민주화하고도 일정하게 좀 보강을 하면서 진행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구체적인 내용은 뭐 그런 거고요. 지금 이제 그게 여러 가지로 사실 우리나라가 그 동북아 내지는 이 아시아 공동체 형성에 있어서 굉장히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공허하게 무슨 뭐 통일 대박이나 공허하게 무슨 중경국 외교 그런 거 얘기할 게 아니고 사실은 실질적으로 지역의 공동체 형성을 위해서 할 게 많은데 지금 뭐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고 그 다음에 무슨 뭐 또 이거 실질적으로 이거 하기는 좀 버거운지 의지가 없는지 그래서인지 지금 이 슬로건 위주의 굉장히 슬로건 위주의 외교 정책을 많이 펴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좀 지양이 되어야 되고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제일 먼저 시작해야 되는 건 이제 일본하고 관계에서 시작해서 이제 한중에 우리는 빅플레이어들이 말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웃이라고 도움이 되는 이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좀 주도적으로 정신을 차려서 한국 외교가 좀 해야 되는데 전혀 지금 좀 너무 큰 문제라서 여기 지금 쉽게 지금 다 얘기할 수는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오히려 지금 북한이 지금 상태로 있기 때문에 중일 관계가 지금 같을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중국이랑 일본이 손먹고 게임을 하면 뭐 거의 미국 같은 나라가 탄생을 하는 건데 그러면 사실 아세안을 굳이 껴줄 필요가 없겠죠. 아세안 입장에서도 별로 달갑지는 않을 거고. 근데 사실 지금 북한이 완충지대로서 작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북한 문제가 어느 정도로든 평화적으로 해결이 된다면 일본과 중국이 사실상 남한을 사이에 두고 직접적으로 국경을 맞닿는 게 되지 않습니까? 결국 저는 중국과 일본이 근본적으로는 대결을 할 수밖에 없는 국가라고 보는데요. 왜냐면 얘들이 편먹으면 이게 거의 짝짝맨이 되니까. 그래서 이게 잘 낫게 납니다. 근데 중국과 일본이 프랑스하고 독일처럼 그렇게 안 될 거다.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아시아 공동체 충원을 왜 얘기하는지 그런 문제에 맞닥뜨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과연 중국과 일본의 참여 없는 아시아 공동체라는 것이 아니라 중국과 일본의 일정 정도 협력, 지금 완전히 딱 붙는 게 아니라 일정 정도의 협력이 없는 아시아 공동체 구상이 가능한 건지 그런 부분에서 물론 이제 유럽하고 꼭 같은 모델을 안 가고 아시아는 아시아 모델로 아시아만의 모델로 갈 수 있는데 그것도 일정 정도의 중국과 일본의 협력을 전제로 하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이게 이제 둘이서 계속 반복과 갈등을 해서는 어떻게 공동체 문제에 있어 진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완전히 합쳐지는 건 가능하지도 않고 그럴 리도 없지만 이게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 사이에서 우리가 무슨 옛날에 균형자론도 있고 뭐 헷갈리는 그런 논의가 있었지만 어떤 방식으로든지 한국이 한 역할이 중간에 그러니까 중국이 얘기하면 안 통하는 담론 그게 권위주의적인 담론이라든지 또 일본이 얘기하면 안 통하는 담론 대동아 공여권 그런 것들이 한국이 얘기하면 조금 먹힌 게 있어요. 뭐 지금 민족주의적으로 한류 얘기 그런 얘기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래도 다른 나라에서 동남아 여러 나라를 가서 예를 들어서 좀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래도 좀 이렇게 한국이 가졌던 독특한 경험 때문에 제국주의적 역사가 없고 뭐 큰 나라 무슨 뭐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반중 반일 감정에 비해서 약간 좀 틈새를 비집고 들어갈 수 있을 만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잘 살려가지고 이 공동체 그러니까 중일 협력 구도를 조금 이렇게 거기 이제 엄청난 방해 문제 있겠죠.
그걸 원하지 않는 액터들이 지역 내나 지역 외나 많을 거기 때문에 지금 짱짱 붙은 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그걸 그렇게까지는 명시적으로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협력 공동체의 형성에 절대 조건 저해 요인을 해소할 만한 정도의 협력은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이 그 프레셔를 특히 이제 바텀업 방식으로 좀 이렇게 키워 나가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외교의 기조도 사실 그런 걸 고려하려면 조금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주로 분절적으로 무슨 통일 정책하고 외교 정책하고 따로 놀고 그래서는 안 되고 뭐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책인데. 예. 네. 네, 수험생 김기성이라고 합니다. 강의 잘 들었고요. 저는 그 일본에서 아베 정부가 연출했던 배경에 어떤 저성장 문제가 되게 깊게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어떤 아시아 국가들에서 공동체 형성함에 있어서 경제적인 문제가 어떤 공동통색의 역행으로서 작용할 수 있는 문제들이 항상 있고 아마 중국에 이미 어떤 내생적인 어떤 성장의 불안도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미래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데 어떻게 이제 함께 방안을 찾아야 할지 좀 궁금한 생각입니다. 그거는 사실은 유럽의 EU에 한 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EU의 이 형성 내지 그 다음에 과정이 그건 뭐 물론 이제 베네핏도 많았죠. 이제 특히 이제 그 뒤에 조인한 나라들에 있어서는 아주 명시적으로 이제 경제적인 혜택도 많았고 그다음 뭐 여러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그런 효과들이 많았지만 이게 꼭 그게 완전히 정의 콜리레이션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 그 통합을 하면은 뭐 다 나라들이 학생 경제 성장을 개런티하고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근데 아까 민주주의 문제에 비해서는 이 경제 문제는 비교적 유럽의 경험은 이게 경제 발전 단계는 굉장히 상이해도 공동체 형성 처음에 이제 진행하는 데는 큰 문제가 아까 정치 체제가 상이한 것보다는 좀 덜 이 저해적인 요인이 되는 것 같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동체 형성 과정에서 어떻게 그 경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려하시는 그런데 조금 경제 상황이 안 좋아서 거기에 무슨 좀 극우 내지는 뭐 반 외국인 그런 이제 정서가 많이 나타나든지 아니면 좀 굉장히 민족주의적인 경향이 나타나든지 그런 것이 이 또 통합의 저해가 될 수 있잖아요. 그건 사실 유럽에도 있고요. 유럽에서는 지금 없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좀 다른 그냥 원론적인 차원에서는 그 통합의 결과가 좀 통합의 이 효과가 여러 나라들에서 좀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아까 말했던 처음에 이제 펑셔널 코어포레이션 사실은 유럽의 경험은 그 초기에 50년대에 일정한 협력이 굉장히 좋은 효과를 냈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이 나중에 더 확대되고 그런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처음에 그 기능적인 협력을 어떻게 각국의 그 참여한 국가들의 경제 성장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인지 그리고 그것이 너무 지나치게 뭐 부익부빈이 아니고 골고루 특별히 이제 약소국이나 취약국에 대해서 좀 배려하는 방향으로 좀 처음에 그 빅플레이어들이 지금 우리 빅플레이어들이 전혀 그런 의향이 별로 없지만 약간의 희생적인 결단도 필요한 어느 정도는 그런 대규모 이렇게 무슨 뭐 원조 프로그램이나 그런 걸로 시행을 한다든지 이제 통합에 참여한 그런 국가들에 대해서 조금 더 가진 나라가 덜 가진 나라한테 그런 걸 시행을 한다든지 그런 구체적으로 짜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경제성장. 그렇지 않다면은 수시로 그런 반통합적인 그다음에 반민주적인 세력이 이렇게 그 뿌리를 내릴 수 있는 토양이 항상 마련이 되니까 그거는 유럽에서도 굉장히 우려적인 상황이에요. 뭐 프랑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일부 근데 프랑스가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동유럽이 문제인데요. 동유럽도 이제 제가 이 비교 연구를 지금 이제 다른 지금 학자들하고 같이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한국, 대만, 그다음에 헝가리, 폴란드예요. 폴란드인데 이제 시민사회에 우리가 본 거는 뭐냐면은 이 시위, 뭐 홍콩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건 시위를 이제 주로 이제 보는 건데 시민사회 이 여러 활동 중에서 시위를 보는 건데 처음에 출발은 우리가 폴란드하고 경험이 좀 유사한 게 많아요. 그 다음에 대만은 좀 우리랑 좀 달라요. 위로부터 민주하고 뭐 우리도 꼭 아래로부터 100% 아래로부터 민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대체로 운동이 중요했잖아요. 근데 대만은 다르고 그래서 처음에 가서는 대만하고 헝가리하고 비슷하고 우리하고 폴란드하고 비슷할 것이다. 우리하고 폴란드는 좀 이게 시위 수준이 높고 폴란드는 솔리다르노스 그 노조 그것도 있고 그래서 좀 강할 것이다 했는데 지금 조금 달라지는데요. 헝가리가 요즘 이제 급격히 시위가 많이 부상을 하는데 헝가리 정치가
요즘 상당히 구구 거기에 득세라는 그런 여러 정황들이 있고 그래서 지금 유럽에서도 극우 정당이 뭐 여러 가지 이 정파 운동이 여러 가지 모습을 띌 수 있지만 뭐 통합이라든지 민주주의라든지 그런 거에 이제 이 반대되는 입장을 가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유념해야 되고 그렇다고 뭐 아주 그냥 영원한 경제 성장을 할 수는 없겠죠. 어디 그런 데가 있겠어요. 근데 그 이제 나머지 부분은 정치적인 제도라든지 의식이라든지 그런 걸로 이제 어느 정도 관리를 할 수밖에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통합하면은 경제 특히 이제 최초의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는 그 과정에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통합이 뭔가 가시적이고 물질적이고 경제적인 이익을 적어도 조인하는 나라들에게 준다는 그걸 확실하게 한번 탁 하지 않으면은 이게 통합의 동력을 잃기가 쉬운 것 같아요. 특히 초기 단계에 그걸 이제 확실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뒷부분은 좀 나중에 다른 방식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 지금 초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멤버십도 그렇고 어떤 식으로 스피드오버를 시킬지, 펑셔널 에어리는 어디로 정할지, 어느 부분으로 정할지 그런 것을 비롯해서 처음에 이제 틀 짜는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죠.